아니 뭐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유사과학 혹시 좀뭐 보신 거 있으세요? 그 관상. 관상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에서 뭐 눈과 뭐 눈썹과 그런 모습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관상 사이언스 아닙니까? 관상은 약간 사실 저는 좀 관상을 갖고 어떤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저 사람의 피부색은 어떤 색깔이니까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너무 진행돼서 과거에 많은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런 우생학 같은 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예를 들어 뭐 햇빛을 자주 쐬는 직업을 가지신 분과 하루 종일 건물 안에서 일하는 분의 피부색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걸 넘어서 사람이 타고났을 때 얼굴의 모습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 근거도 없고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우리가 관상을 갖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걸 통계학 정도로 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옛날 사람들이 뭐 하다못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눈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몇 센티인 사람은 어떻다라고 심지어 결론을 내렸다고 한들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의 개수가 얼마나 많을 수 있었을지 지금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이 요즘 통계학자들이 알고 있는 정량화된 통계적인 검증의 방법을 사용했을 리도 없고요.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믿었으니까 사실일 거야. 오래전부터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어진 통계적인 추론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유사과학자로 빙의가 돼서 관상을 한번 옹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의 손금과 목수의 손금이 같을까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 선생님은 늘 분필을 이렇게 잡고 일을 하시고요. 10년, 20년을. 망치를 매일 드는 분은 당연히 이렇게 손을 잡고 매일 일을 하시겠죠. 그러다 보면 그분의 굳은 살, 위치, 혹은 손의 두께, 다양한 모습이 결정이 되겠죠. 즉, 그걸 통해서 손의 모습만 보고도 삶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분은 목수거나 아니면 뭐 손을 굉장히 물리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세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맞출 수 있겠죠? 그건 당연히 맞출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경험에 누적된 결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관상이라기보단 그 사람 몸에 드러난 과거의 흔적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관상이라고 하는 건 그걸 훨씬 더 넘어서거든요. 뭐 이 사람은 뭐 과거로 돌아가면 뭐 임금이 될 상. 제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사과학자입니다, 저는. 네. 저 사람이 윙크를 맨날 날리고 다녀요. 한쪽 눈으로. 그래서 한쪽 눈이 눈꼬리가 싹 올라가고 아주 그 매력적으로 됐습니다. 저 사람은 도화살이 있다. 저 남자 혹은 저 여자는 맨날 저 다른 사람들 홀리고 다니는구나. 그럴 상이야. 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점점 누적이 되면서 그 사람의 현재 혹은 뭐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미래도 어느 정도 점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한번 또 반격 들어가겠습니다. 그거는 관상이라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 얼굴의 표준적인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운 그 얼굴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고 사귀고 싶다고 느끼고 하는 걸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건 어떤 매력의 정도가 측정될 수 있는 표준적인 얼굴의 형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바람 피울 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확장하는 거는 과장된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 저 있어요. 근데 한번 좀 들어보고 할까요? 저는 이 관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 김범준 교수님 말씀에 한쪽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상 말고 인상. 근데 사실 인상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다 고유의 인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참 성격에 결정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얼굴 봐도 좀 활발해 보이는 상, 웃는 상이 있고 원래 좀 심각한 상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인상이에요. 우리 유사과학자 편입니다. 네. 그 인상은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단 중요한 거는 그걸로 그 사람의 문명을 알 수는 없죠. 또 포커 페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나이가 들면 뭐 40이 넘으면 얼굴을 책임을 져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잘생기게 하라는 게 아니고 표정 관리를 좀 하려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상은 타고난 성격 더하기
살아온 흔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갖고선 이 사람은 원래 뭐 할 상, 앞으로 뭐 될 거다, 넌 앞으로 귀인을 만날 거야, 뭐 무슨 복이 있을 거야. 그거는 유사과. 자, 근데 봐봐요. 이 세 분 중에 공부 못할 상 있냐고. 셋 다 공부만 할 상들이잖아요.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세 명 얼굴 보니까 다 공부만 열심히 할 상들이다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저와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가 얼만큼 주어져 있는지를 잘 봐야죠. 보다의 과학 채널이잖아요. 여기에 나온 사람은 과학자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오래 한 과학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을 보니까 사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했다고 할 수는 없죠. 심지어 우리 교수님은 경찰복을 입고 계셔도 과학 수사를 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과학 수사를 할 얼굴이야. 이걸 한번 실험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직업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직업이 어떤 건지를 예측해봐라. 저는 지금 딱 말씀하신 그런 접근이 관상을 과학인 것처럼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상이 실제 과학이어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사람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넌 이런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직업이 어울려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의 미래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편견 때문에 관상이 과학처럼 비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제가 키가 작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큰 사람만이 큰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어 라는 게 가정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라면 저는 어려서부터 회사를 창업해서 기업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자체를 제가 갖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관상의 위험이 저는 이게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 믿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이렇게 관상, 운명, 점, 뭐 MBTI 포함해서 이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혹할까는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데는 정말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스토리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처음 보고 혹은 뭐 잠깐 몇 번 만나고 그걸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짧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싶은데 그걸 해주는 게 이런 관상 같은 거 아닌가. 맞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눈썹이 저렇게 됐으니까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복이 많으시구나. 왜냐면 이제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했고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가능성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그룹화해서 이 사람은 이 그룹에 속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의 다른 부분도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인지 과정에서의 일종의 과부하 같은 걸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관상이나 인상은 저는 미래보다는 면접의 중요성이라는 게 서류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의 일단 성품이 나오고 그 사람의 과거가 알 수 있고 그런 거를 보는 데는 필요한 것이지 이게 통계, 경험의 축적이 나오겠지만 이거를 보고 너는 이럴 운이야 이거는 뭐 완벽한 유사과학이죠. 네네네. 이제 오래 산다 혹은 뭐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좀비 같은 거 있잖아요. 좀비는 죽었지만 죽지 않은? 대충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비 영화들 보면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확 물면 전이가 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좀비 영화의 뭐 전형적인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물려서 빨리 증상이 나오는 바이러스는 제가 아는 바가 아직 없고요. 물자마자. 물자마자 이렇게 탁 나오는 거는. 일단 좀비가 되면은 뭔가 조종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면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체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이러스 아니고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는데 고양이가 최종 숙주예요. 최종 숙주라 하면 얘가 가서 짝짓기 해서 번식을 하는 숙주가 최종 숙주예요. 걔는 거기 가야만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숙주들이 있어요. 중간 숙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쥐를 감염을 해요.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 고양이가 오면은 나대. 그리고 심지어 고양이 오줌 냄새를 좋아해. 따라가. 잡아먹히면은 다시 얘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숙주를 조정하는 능력 있는 기생충들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네, 꽤 있어요. 그 연가시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연가시. 영화로 나와. 영화. 그런 것들은 꽤 있어요. 숙주의 행동을 이렇게 물을 막 미친 듯이 먹게 네, 만들고. 먹게 하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세균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기침을 하도록 해서 퍼지게.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가 있는 그게 얘기지?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의 하나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거든요. 내보내려 예, 들어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방어 기제를 보이게 하는 거를
그거를 얘네가 유발한 거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쥐뿐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인간을 그렇게 조정했던 거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는 없죠.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게 조금 광견병? 네. 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광견병 사람은 물고 그러진 않아요. 걸려서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뇌까지 들어간 거니까 얘는 신경을 타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공수병이라고 했었네. 예, 물을 무서워하는데 물을 무서워해요?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침을 질질 흘려요. 광견병 걸리면 이 침에 되게 많아요. 광견병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물에 가면 쉽게 나가잖아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 바이러스가 가득한 침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확 물어버리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조정하는 거네요. 조정하는 거죠. 광견병 걸린 개는 물을 무서워해요. 예, 근데 공수병이라고 했더니. 광견병은 개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포유류 다 걸리기 때문에요. 야생 동물한테 물림 사고를 당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기르는 반려견은 이제 주사를 맞추면 괜찮은데 확인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한테 물리면 무조건 병원 가서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진도가 늦기 때문에 물린 다음에 조치해도 치료 가능하니까.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물어도 걸려요? 그렇게 되겠지만 사람은 사람이 물짓는 가끔 있어요, 그래요.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네. 결국 이제 그런 뭐 기생충이 됐든 혹은 뭐 병원균은 아니고 그런 기생충이군요. 예, 병원체, 예, 기생체, 뭐 병원체 다 같은 말인데 숙주의 행동을 변형시키는데 그 결과로 자기는 유리해지는. 옮기는 건 둘째치고 그런 좀비적인 행동은 가능은 할까요? 의식 없는 채로 이렇게 막 그냥 걸어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병은 있나요, 혹시? 얼마 전에 뭐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마약 때문에 아.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뭐 이런 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 되거나 환각버섯을 먹었다거나 근데 보통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좀비 개념이 죽고 나서 시체가 네, 깨어난다는 깨어나는 거죠. 컨셉이라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죽은 사람은 사후 경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굳어버린 신체가 다시 움직이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건 근육하고 연결되는 운동신경 회로 같은 거는 온전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식은 못 하더라고. 그렇다면 뇌가 죽진 않았어야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외국 신문에서 읽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좀비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 문화권에서 그런 두려움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읽은 기사가 17세기에 폴란드의 매장 무덤에서 어린 아이가 유적으로 발견됐는데 아이가 무덤에 묻힌 자세가 머리를 위로 보고 누운 게 아니라 아래를 보고 누워 있고 발쯤에 자물쇠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산채로 매장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미 아.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때 생각들이 일종의 좀비죠. 무덤에서 깨어나면 입으로 흙이나 관을 파헤치면서 나온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엎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발목 부분은 자물쇠로 연결해서 못 나오게. 못 나오게? 그런 믿음 혹은 두려움 같은 거는 여러 문화권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게 예전에 한 책에서 본 건데요. 옛날에 이런 좀비, 언데드에 대한 공포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사망 확인도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가니까 갑자기 막 두드리고 막 누가 손 뻗어나오고 이런 게 목격이 되니까 그게 언데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공포가 이제 거기서 출발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우리도 그 네 다리 내 나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나 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거 모르시죠? 저도 봤습니다. 네 다리 내나 봤어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리 하나 더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요? 알고 보니 그 다리가 산삼이었더라. 맞아. 그런 결론이 있었죠. 예. 근데 그 보실 나이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텔레비전으로 본 기억이 나요. 전설의 고향 이런. 아니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본 건 이제 진짜 전설의 고향이고 한 번 저 리부트 비슷하게 한번 했었어요. 그거 같아요. 그걸. 전설의 고향 중에 제일 재밌었던 뭐 구미호, 네 다리 내나 이런 거 몇 개 모아갖고 아마 한번 했을 겁니다. 예.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자, 여튼 원래 우리나라에서 뭐 좀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 좀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도 많이 끌고 특히 뭐 할로윈 뭐 이럴 때 보면 좀비 분장 이렇게 해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좀비가 올 상황을
데뷔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비가 만약에 출연하면 실제로 출연하면 총을 쏴서 어떻게 데뷔하고 어디 숨어 들어가고 산 깊은 곳에 무슨 대피처 같은 거 마련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좀 환상 속에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좀비 팬데믹이라기보다는 전염병 팬데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영화 같은 좀비 팬데믹은 저는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나사의 우주 개발이 좀비를 만들 수 있다는 괴소문이 퍼진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역사가 그래요? 있는 게 나사에서 이제 실험을 하려고 저도 미생물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살모넬라를 가지고 우주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우주에서 머물다가 온 살모넬라를 지구에서 실험을 하니까 생쥐에서의 치사율이 5배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미생물의 어떤 독성이 더 위험해져서 최근 논문을 봐도 네. 우주에 가면 무중력이잖아요. 네. 얘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독성이 좀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미생물도 근데 사이즈가 작아서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걔는 중력에 의한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은데 다 느끼나 보네요. 작아도 우리 김문희 교수님 비유로 하면은 그 비율로 가게 되면 걔 작아도 네. 작은 받을 건 다 받겠죠. 그 제가 있는 통계물리학 분야에서 재밌는 제목의 논문이 출판됐었어요. 그 출판된 논문의 제목이 만약 미국의 대도시에서 좀비가 발견된다면 미국 전체의 인구 그리고 이 이동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퍼져나갈까. 그걸 누가 모형을 만들어서 연구를 한 게 있어갖고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미국에서 언제 되면은 데이 1, 데이 2. 좀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4주가 되면 이렇게 퍼진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려면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염률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영화에서. 아이고야. 그 논문이에요? 논문이에요. 좀비 전염의 통계 역학. 이그노벨상을 노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좀비가 이렇게 뭐 4주 만에 퍼지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것까지도 아마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제 논문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논문 제목이 재밌어갖고. 좀비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다 양보해서 만에 하나 깨어났다고 치고 깨어났어요 이제 움직이는데 어쨌든 얘도 이 생물학적으로 에너지원이 있어야 그쵸, 되는데 예. 결국은 우리가 숨어서 얼마 기다리면 결국은 얘도 움직일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먹지를 못하면 좀비는 뭐 안 먹죠? 충분히 뭐 안 먹잖아요. 물기만 하고. 사람만 먹는 거 먹어요? 먹지 않나요? 음식 먹어요? 그 영화 보면 뭔가 사람을 먹기도 하고 먹어요? 음식도 먹어요? 먹다 만 사람이 좀비가 되는 먹다 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비가 뭐 먹는 건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저는. 죽이기만 하나? 그냥 감염만 시키나? 네. 영화에서는 좀비를 어떻게 제거를 했었죠? 머리를 총으로 쏘지 않나요? 그쵸, 대부분 머리를 쏴야 죽고 딴 데는 쏴도 안 죽고 약간 이런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 맞잖아요. 움직임을 차단하려면 뇌 활동을 완전히 근데 멈추는 이제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게 이미 죽었다 깨어나서 딴 거 아무 의식도 아무 엄상태가 하는데 그 움직임이 과연 뇌에 그걸 움직이는 건지 진짜 아주 그냥 동물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 머리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네요. 반사, 반응. 근데 그 좀비가 그렇게 막 힘이 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보다? 그렇죠. 근육의 양이 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갑자기 는 것도 아니고 힘이 셀 수는 없죠. 부패도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 복극생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좀비가 옛날 나왔었던 좀비랑 요즘 나오는 좀비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 막 애들 뛰어댕기고 거의 생각도 있어 보여요. 막 의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저 어렸을 때는 좀비는 유행하진 않았고 강시라고 강시, 있어요. 강시. 그렇죠. 예, 예. 그게 일종의 좀비 아니에요? 이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후 경직돼서 이렇게 팔 들고 다니는 친구들. 근데 그거는 사후 경직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비보다는 과학적이긴 하다. 그 좀비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할까라는 건 로봇공학, 인공지능 그쪽에 불쾌한 골짜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람하고 점점 닮아지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이 닮음 정도가 크면 처음에 이렇게 늘어나요. 선인장보다 햄스터가 귀엽고 햄스터보다 선인장 키우는 사람 제 친구도 그 뭐라고 하더라? 반려식물로 반려식물. 키우는 어쨌든 근데 선인장이 귀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다가 강아지가 귀엽고 하다가 사람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친밀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좀비 그리고 시신 같은 게 정확히 그런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가 무서움을 많이 느껴져. 유령도 사실 그런 거고. 네.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지는 그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쾌한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무서워하거나 좀 싫어하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랑 달라도 무서움을 느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닮아올수록 친밀감을 느끼다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갑자기 친밀감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친밀감 느끼는 거는 그런지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번 훅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그 생존에 좀 불리한 뭐가 있으니까 또 그러겠죠? 그렇겠죠. 저도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먼 과거에 우리 불악 사람들이 밤에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다가온다. 그런데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사람 비슷하다라고 판단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 좀비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 매우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과학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이게 좀비가 영화 속 존재지. 네, 그렇죠. 한 번도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피해하고 막고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보통 뭐 불도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불은 무서워하니까. 불은 무서워요? 어쨌든 좀비는 일단 피를 흘리지도 않겠죠. 왜냐면 심장이 멎어 있으면 혈관에 남아있는 게 조금 남은 이게 자꾸 논의가 좀 이게 복잡한 게 좀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영화에 그려진 것들을 보면 서로 모순되거든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혈액순환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는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 혈액순환이 없는데 근육이랑 그런 곳에 있는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되기도 어려운데 계속 움직인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냥 모순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라서 과학적 분석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러면 좀비는 뭐 우리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뭐 전혀 실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론내긴 매우 어려우나 적어도 문화 콘텐츠에서 봤었던 그 좀비들로만 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모순적인 이런 존재로 좀 봐야 되겠군요. 좀비는 뭐 없는 걸로 가시죠. 전자파가 정자에 안 좋은 영향을 주냐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한참 많았죠. 왜 휴대폰 바지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신경들을 많이 써요. 여기 굉장히 민감합니다. 전자파라는 건 사실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긴 하죠.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전자파가? 보통 전자파라고는 하지만 전자기파 파동일 텐데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많이 다르거든요. 파장이 아주 짧은, 예를 들어 뭐 X선이라든가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는 전자기파 정도의 파장이라면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그 정도 에너지가 되려면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는 아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핸드폰 같은 거 아예 일절 안 쓰고 공동체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은박지로 그 동네 자체를 아예 싹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같은 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거의 모든 기기들을 다 그냥 차단시키고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전자파로부터 몸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들 있잖아요. 그 전파 망원경 주변 지역은 일반 주민분들도 최대한 그런 전자기기 사용이 좀 제한되기는 해요. 전파 안테나로 관측을 할 때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지키려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신기하네요. 그리고 좀 과학적인 게 이렇게 금속으로 둘러싸고 있으면 바깥에 있는 전자기파가 투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과학적이긴 한데, 은박지를 이렇게 둘러싼 게 그 예를 들어 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휴대폰 잘 안 터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 이유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거로 외부의 전자기파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네. 막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전자레인지에서 뭘 데우는 게 혹시 그것도 전자파입니까?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 그럼 거기에는 은박지 둘러싸면 당연히 안에 있는 거는 음식이 안 데워지고요. 그렇죠.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금속으로 감싼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는 걸로 되게 안내를 하죠. 제가 이제 종종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거든요. 저는 렌즈 한번 이렇게 돌려 먹습니다. 그러면 진짜 꿀맛이에요. 갑자기 또 라면 얘기 나서 죄송합니다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면이 정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종이 케이스입니다만 예전에는 스티로폼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그걸 이제 한참 돌려 먹었어요, 제가. 그럼 막 스티로폼이 이렇게 노골노골 녹습니다.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은데.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뉴스가 나왔어요. 환경호르몬 나와갖고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 정자 다 죽는다고. 그걸 이겨내고 지금 에셋 아버지가 돼 있어요. 근데 전자레인지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은 물 전체의 온도가 균일하게 빨리 오를 수도 있나? 전자레인지 원리 자체가 물 분자 공유 진동수 맞는 전파를 쏴가지고 열을 가하는 거니까 골고루 온도를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 그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의 주파수가요, 물 분자의 진동수보다는 주파수가 낮아요. 그래서 물 분자가 도는 거, 로테이션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그냥 움직이는 거, 그 정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이 데워지는 부위는 전자기장의 분포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죠.
있을 거고 그냥 물을 끓이면 사실 바닥이 뜨거워졌다가 대류에 의해서 면까지 물이 가야 되잖아요. 반면에 레인지로 데우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물의 온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전자레인지 관련된 약간 도시계담 같은 거 하다가 파리는 그 전자기파를 다 피한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습니까? 파리가 저만 들었습니까? 전자레인지 안에 있으면 전자레인지 막 이렇게 쏠 거 아니에요. 그 파들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파리가. 마이크로웨이브에 들어있는 그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기가헤르츠인데 1초에 10의 9승번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파리가 거기를 이렇게 피한다고요? 파리가 진짜 신기한 건데요,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아, 불가능한 일입니까? 네,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거 파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좀 얼핏 들어갔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파리가 아마 그 전자레인지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이제 살아나온 걸 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거겠지. 있겠네요. 네. 정프로가 과학자분들을 많이 난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웅배 씨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블랙홀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네네. 네. 블랙홀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거의 0도에 가깝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절대 맞습니다. 온도. 여기에 심각한 오류를 제가 발견해 버렸습니다. 자, 블랙홀로 모든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죠. 네. 모든 물질들이 찌그러지면서 막 작아지지 않습니까? 물질은 말입니다. 부피가 줄어들고 엄청난 압력에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을 건데? 아니 부피 이렇게 막 압력이 이렇게 줄어들면 온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가 정답일 것 같고요. 블랙홀 안에서. 블랙홀에선 네, 수학적으로 봤을 때 부피가 0이니까 밀도가 무한할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일반적인 시스템 안에서처럼 압력을 가했다고 걔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홀의 온도가 절대 0도다 거기에 근접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방출되는 광자 열이 없거든요. 근데 온도를 갖고 있다면 복사의 형태로 뭔가를 방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호킹 복사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빛을 방출하는 메커니즘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프로는 또 생각했죠. 어마어마하게 눌려서 빛을 방출해야 되는데 블랙홀이 워낙 끌어들인 중력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걔가 탈출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온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게 도움이 되는 답일진 모르겠는데 중력장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빛도 에너지를 잃어요. 빛이 에너지를 잃어요? 네,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 모릅니까? 빛이 중력장이 깊은 곳으로 가게 되면 파장이 늘어지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중력적인 적색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블랙홀 주변에 붙잡히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끌려가다가 블랙홀 주변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걔는 이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걔가 내보내는 빛도 블랙홀 중력장이 계속 들어가면서 파장이 늘어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수준의 파장까지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그냥 멈춘 채로 안 보여지는 게 되는 거죠. 멈춘 채로 안 보여지게 된다. 네. 사건의 지평선으로 점점 다가서면 시간 스케일이 발산하거든요. 좀 재밌는 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건의 지평선에 점점 다가설수록 우리 눈엔 그 사람은 딱 그냥 얼어붙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거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이 파장 자체도 길어지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 영역을 그 사람이 보내는 빛이 그 파장보다 더 긴 파장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맨눈으로는 그 사람은 얼어붙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 사람이 보내는 빛을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면 볼 수 없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나 우리는 들어가는 건 볼 수가 없고 빛마저 빨려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얼어붙어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게 좀 신기하죠. 영원히 거기 멈춰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원히 젊고 싶잖아요. 그럴 순 없는데 영원히 젊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블랙홀로 가면 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의 이런 사소한 질문 말고 시청자분들이 또 주신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영화 보면 알약 하나 먹어도 배부르게 되는 참 우리가 뭐 꿈꾸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알약이 있던데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제가 그거 잠깐 답변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언제 한번 나왔을 때면 김범준 교수님 저한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네. 식물과 곰팡이 중에 어느 게 먼저 지구상에 네네네. 출현했느냐. 아, AS입니까, 이거는? 제가 그때 확인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순간 왜 그랬었냐면 식물을 뭘 기준으로 잡을 거냐, 육상식물 기준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은 식물학에서 말하는 그 원시 식물인 해조류 같은 걸 담을 거냐, 그래서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요. 육상식물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곰팡이가 먼저고요. 만약에 광합성의 시작. 해조류, 그렇죠. 미역 같은 거, 해조류 같은 그런 거대 조류를 기준으로 하면 곰팡이와 이거가 사실 워낙 옛날 일이라서 지금 이 문헌을 보게 되면 곰팡이가 한 10억 년 전, 해조류도 뭐 거의 그 둘은 그렇기 때문에 육상식물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 곰팡이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답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의미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 배부른 알약은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게 일단 뭐 포만감을 주는 거면 배는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약에 담아서 우리의 필요한 양품만 공급해주고 포만감을 주면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약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서 아픈 경우에는 링겔을 맡은 약을 먹으면 좋을 텐데, 그거를 일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 우리의 몸의 해부 구조, 진화한 과정을 보게 되면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씹지 않으면 입부터 시작을 해서 소화관들은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장내미생물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걔네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추측인데요.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은 먹고 살 게 없으면 폭동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장내미생물도 저렇게 알약 하나 먹고 우리만 살면 얘네가 막 가만히 있지 않고 엄청난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겠네. 그래서 먹느냐 알약 하나 이론상으로 단기적으로 가능하지만 그걸 갖다 일상으로 하기에는 우리 몸이 거기에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물론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시겠습니다만. 아니죠. 미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는 맞아요. 즐거움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까지 이렇게 포기하면서 뭘 그렇게 하시려고? 아니, 뭔 중요한 일을 그렇게 하신다고? 맞습니다. 역시 먹는 건 좀 먹으면서 그렇죠. 네, 했으면 좋겠고요. 여자친구 어느 날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냥 뭔가 좀 쎄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만났더니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쎄한 느낌은 지금 당장은 분석할 수 없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우리가 그냥 인지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상상을 하자면은 저 같으면 이제 이 쎄한 느낌이 언제 오냐면 그 과거부터 분명히 어떤 시그널이 아주 조금씩은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해가지고 그때 여자친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인식을 못할 정도의 작은 시그널이었는데, 그 시그널들을 우리가 조금씩 모으곤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감정 상태에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쎄한 느낌으로 오는 거 아닐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오늘 이별할 것 같은데 이별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저희 뇌과학자로서의. 우리 교수님은 전 여자친구 얘기가 참 끝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저는 쎄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항상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토크는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나도 인식하진 못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쎄한 느낌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 쎄하실 거예요. 네, 유튜브 앱을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인지심리학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유일한 심리학자인 카네만의 트페츠키 연구 같은 걸 보면 그게 이제 시스템 1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결론에 달았어요. 오늘 여자친구가 좀 이상한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들, 평소 만나던 내가 아니라 여기서 만나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추론들을 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느낌이 좀 이상해. 근데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많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는 인식상에 떠오르진 않지만, 의식적 경험엔 떠오르지 않지만 실제로 그 시그널들을 무의식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빌트인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동한다고 보면은 그게 생존에도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반론. 저는 생각 다릅니다. 쎄했잖아요. 아무 일 없었어. 그 다음에 그거를 기억 안 해요. 쎄했는데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죠. 역시 쎄했어. 기억의 편향 왜곡이다. 같은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기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시스템 1은 러프하게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이제 그게 발달하는 이유가 맞추면 되게 좋은, 그 흔히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내가 옛날에 수렵체질인 시절 때 진짜 호랑이를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랑이가 아니었어. 그래도 놀래도 도망가는 게, 그러니까 5번 중에 한 번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맞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면 좀 틀려도 하여튼 그걸 이렇게 인지하니까, 이게 일종의 그걸 오버피팅이라고 하죠.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도 유리하니까 선택적 기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죠. 그래봐야 뭐 잃을 거라고는 잠깐 다리의 피로감 뭐 이런 거 그런 정도 거죠. 되니까 100번 중에 한 번만 맞아도 나는 생명은 건지는 거니까 그렇게 아마 좀 발달한 게 아닌가. 요거 좀 재밌네요. 눈이 올 때는 번개랑 천둥이 안 칩니까? 그거 생각해봤는데 꽤 재밌는 문제더라고요. 네. 일단 왜 번개가 치는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안에는 작은 물방울도 있고 작은 얼음 조각들도 있는데, 작은 얼음 조각하고 조금 큰 얼음 조각이 충돌하면 작은 얼음 조각이 아무래도 뾰족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판판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얘는 작으니까. 그러면 물리학에서, 전자기학에서 뾰족한 부분에 전하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부딪히면 뾰족한 쪽에 많이 있던 전하가 큰 얼음 조각으로 옮겨가는데요. 얼음 조각의 바깥 부분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그 중에 수소가 H2O잖아요. 그래서 OH와 H로 나누는데 OH는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작은 조각과 얼음 조각이 부딪히면 작은 얼음 조각에 있던 OH 마이너스가 큰 조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대요. 물이 이제 H2O인데 네. 여기에서 HO와 O로 나눠져요. 그 물 안에 이미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꽤 많아요. 아, 그럼 작은 얼음 조각에 있었던 전하가 큰 얼음 조각으로 옮겨가요. 그럼 큰 얼음 조각이 마이너스, 작은 얼음 조각이 플러스. 근데 그렇게까지는 됐는데 그다음 번개는 왜 찍은 거예요? 다시 좀 길어요. 구름 속에서 그러면 큰 얼음 조각이 구름의 아랫부분으로 내려가고 작은 얼음 조각은 위로 가면서 구름 전체가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전을 많이 가고 위쪽은 플러스 전을 많이 갖는 상태로 구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면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많이 있으니까 전압 차이가 생기게 되고 아래쪽이라는 건 지면, 구름의 아래, 지면. 지면 쪽. 네, 구름의 아래쪽이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높은 전압차에서는 공기를 뚫고 진행하게 되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번개예요. 그럼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구름의 아랫면이 지면과 가까우면 전압 차이가 커져서 방전되는 게 번개예요. 그러면 왜 여름에는 번개가 치고 눈이 오는 겨울에는 번개가 안 치는지는 겨울에는 구름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형성되거든요. 그 이유는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적어요. 그러면 기체 상태에 있던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더 이상 기체 상태로 있지 못하고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구름인데 겨울에는 수증기 양 자체가 적으니까 한참 더 높이 올라가야 거기서 구름이 생겨요. 정리하면 여름에는 구름이 낮고 겨울에는 구름이 높아요. 그러면 번개는 여름에 많이 치고 겨울에는 덜 치게 되죠. 구름이 낮은 게 핵심이군요. 근데 아까 그 경우에는 전압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실 전압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전기잖아요. 전기작용. 근데 중요한 거는 구름의 제일 밑이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냐는 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마이너스 플러스가 높이 차이로 생기는지를 설명하려면 근데 이게 번개 치는 데는 하여튼 얘가 굉장히 플러스가 세도 지표면하고 돼요, 차이만 돼요.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생각하면 구름의 아래쪽에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죠. 구름이 자체 인력 같은 게 있어요? 구름의 아래쪽에 무거운 얼음 알갱이들이 많다면서요. 걔네는 왜 안 떨어지고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구름도 떨어져요. 그것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에 그냥 이렇게 풍선처럼 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굉장히 작아서 조금만 지나도 동단 속력이 굉장히 작아서 구름이 떨어지는데 너무 천천히 떨어져서 우리 눈에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구름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은 H2O고 그러면 좀 헷갈린다. 뭐 어쨌든 그 부분이 좀 헷갈리네. 왜? 그치. 기차로 따지면은 혼자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왜 구름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다가 구름 속에 있는 물 분자들은 액체 상태로 있어도 밀도가 크고 대기 중에 있는 것들은 분자량은 H2O보다 큰 O2나 N2지만 기체 상태로 있으니까 밀도가 낮죠. 그래서 어쨌든 구름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들은 밑으로 와요? 네, 내려오면서 대기의 기온이 높은 곳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액체 상태로 있지 못하고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하면서 우리 눈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떨어지면서 아래쪽은 계속 수증기가 되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되고 있는 거죠. 추운 날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날 맞으면 더 아프거든요. 열심히 생각 중이시죠? 여름에 맞는 것보다 겨울에 맞는 게 훨씬 아프지 않아요? 많이 계절 따라 맞아보셨나 봐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안 맞았어요? 뭐 가끔 맞아본 적은 있습니다. 아니 겨울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네네. 이 선생님들은 안 맞으셨구나. 공부 잘하니까 안 때렸구나. 뭐 옛날에는 많이들 맞았죠. 저도 학교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겨울에 맞는 게 훨씬 아파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우리 몸의 피부에 일어나는 변화가 두 개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모세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몸 쪽에 이제 중요 장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그래요? 그다음엔 보통 추운 겨울이면은 습도가 낮잖아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세혈관이 수축하는 걸 갖고 더 아픈 거를 설명하기는 지금 떠오르진 않고요. 근데 피부 바깥쪽 부분에 수분의 양이 줄면 그러면 아무래도 때렸을 때 그 유격이라고 할까요? 그게 작아질 테니까 피부의 탄성이 줄어서 때리는 선생님의 악대기가 멈출 때까지 진행하는 거리가 줄어들면 그러면 아픕니다. 모세혈관 수축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아플 것 같진 않은데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아파야죠, 그죠? 그냥 선생님이 더 세게 때린 걸로 할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저 그걸로 가겠습니다. 피부 그걸로 탄력이 준다. 제가 이제 추운 날과 관련된 경험을 이제 요즘 갑자기 추워져.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대본에 없는 걸 그냥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그 공연 관련해서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가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공연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공연에서 막 다 같이 막 뛰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애틀 공연 중에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허황된 뉴스가 막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닙니다. 이거 어떻게 좀 때려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 뉴스를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니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 또 해보셨어요? 네, 계산해봤는데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리히터 규모가 뭐랑 관계되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에너지하고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의 에너지. 지진의 에너지. 그러니까 지진의 에너지를 알면 그걸 갖고 그 리히터 규모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규모가 2.3인 지진 그러면은 그 지진의 에너지가 7 곱하기 10의 7승 주울이에요. 어쨌든 그런 에너지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 계산해 봤거든요. 그 시애틀 공연장에 만석이 됐고 그게 7만 2천 명이에요. 미국인의 평균 몸무게가 남성과 여성이 다른데 꽤 차이가 나요. 한 10kg 가까이 차이 나요. 남성과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근데 남녀가 똑같은 숫자가 그 공연장에 왔다. 가정하면 그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아래를 뛰어내렸다. 그럼 그 사람들이 뛰어내린 에너지 전체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거든요. 1.2m. 1.2m를 뛰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제자리에서 그런데 동시에? 완전히 동시에. 아, 지금 불가능한데 그럼. 그래서 1.2m를 뛰진 않잖아요. 못 뛰죠. 보통 사람들이 30cm를 뛰었다라고 하면 리히터 지진 규모가 1.9고요. 50cm면 2.0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함께 뛰어서 발생한 에너지로 규모 2.3인 지진이 만들어지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에너지를 전달해서 땅이 흔들리면 땅 내부에 있는 것들이 뭐 완전히 고정돼 있진 않거든요. 아, 반응을 해서. 거기다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변화가 지각에 있는 다른 물체들과 네. 연결돼서 증폭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장은 돼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한. 계산해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 많은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30cm 높이에서만 뛰어내려도 리히터 규모 1.9의 에너지를 전달해요. 교수님이 간과하신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네. 왜 교수님은 이게 콘서트라는 생각을 못 하셨을까요? 콘서트잖아요. 콘서트는 뭡니까? 음악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음악은 특히나 박자에 맞춰 갑니다. 아, 계속. 탕, 탕, 탕. 사람들이 탕, 탕, 탕 같이 뛰죠. 그렇다면 1회 뛰었을 때는 바로 그 에너지가 나옵니다만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공명. 우와. 우와. 주파수에 맞게 정확하게 잘 뛰었다 치면 오히려 그 힘은 증폭이 돼서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다리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보통의 지진파 S-웨이브의 진동수가 얼마인지가 알려져 있으면 되거든요. 아, 그거과 이제 잘 맞아 떨어진 거. 그 진동수와 맞으면은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프로가 또 이렇게 한번 우리 공명이다? 오! 그럴듯한 얘기인데요. 네, 토크에 질을 우와. 좀 더 올렸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진이 진동수가 얼마나 되죠? 난 모르겠네. 비슷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헬스클럽 같은 데서 사람들이 뛰어서 건물 무너지고 하는 일도 있어요. 공명이죠. 그것도 공명. 테크노마트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일단은 측정된 거거든요. 그 서부니까 지진계가 많이 설치돼 있어서 계속 지진계를 보는데 기록이 됐는데 이게 뭔가 찾아보다 보니까 아마 이걸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한 거여가지고 아, 2.3이 아, 나왔는데 그렇다. 그게 우연히 맞은 걸 수도 있네. 그 사람은 이제 분명히 공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는 거죠. 2.3 정도면 우리 몸으로는 거의 못 느낄 정도. 약하게는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약하게는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은 데이터가 있어서 관측된 거니까 팩트는 팩트인데 원인이 공연이냐는 뭐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검증을 해야 되겠군요. 만약에 그러면 저 한 7만 2천 명이 아니고 한 70만 명 혹은 700만 이렇게 동시에 뛰어버린다. 이러면 당연히 규모는 커지는 거죠? 규모가 에너지가 32배가 될 때마다 일씩 커지거든요. 만약에 7만 명이 아니라 곱하기 32를 해서 거의 100만이죠. 100만이 넘죠? 200만입니다. 200만. 계산 좀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7, 3, 21인데 어떻게 그게 100만이 나와요? 아, 그 물리학자들은 계산할 때 앞에 숫자 같은 건 잘 신경 안 써요. 100만이나 200만이나 그죠? 그죠? 맞습니다. 영의 개수가 중요하죠. 어쨌든 200만이 뛰면 규모가 1이 늘어나긴 해요. 아, 그래요? 가능하네. 아, 그것도 계산해봤어요. 전 세계가 지금 78억인데 1m 높이에서 동시에 뛰어내리면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지진 규모로 바뀌면 5.6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거죠. 근데 그게 분산돼서 뛰어도 그래요? 어쨌든 전달하는 에너지. 아,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전달하는 에너지를 지진 규모로 바꾸면 꽤 크긴 하더라고요. 지진 이게 좀 재미있는 게 현재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지구 내부를 연구할 때
때 지진파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마치 CT 촬영이나 MRI 촬영하듯이 이제 지구 내부를 3차원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 때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그때 냉전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한테 수소폭탄 터뜨리면 이게 얼마큼 세긴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간에 매질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지구 내부를 잘 알아야지 소련이 얼마나 센 걸 터뜨리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터득해가지고 그 펀드를 받아서 지구 내부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전략이네. 그 지진파가 지구 정반대까지도 갑니까? 모든 곳을 다 진출을 하고 지진파가 이제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봐서는 P파하고 S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속도에 따라 가지고 프라이머리에서 먼저 빨리 오는 파가 있고 세컨더리파는 두 번째로 오는 파고 또 다양한 파들이 두 개만 보통 보는데 P파는 다 전달이 돼요. S파는 액체는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S파가 전달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서 지구 내부 외액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자, 여튼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오래 지금 이야기를 끌었던 것 같고요. 영화 원티드인가요? 그거 보면 이렇게 총을 쏘면 총알이 이렇게 앞에 장애물 피해서 휘어가지 않습니까? 요거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죠. 아, 불가능해요? 네. 아니죠, 가능하죠. 코리올리의 힘. 아니 그때 왜 그냥 무시하고 설명 계속할게요. 이제 나를 무시하는 게 너무나 일상이 됐어. 아니 이렇게 돌리면서 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인류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을 발견하기 전엔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 사실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는데 거기선 정말로 한번 뭔가 날고 있으면 네. 그 나는 것을 계속 지속하려면 끊임없이 앞에서 밀려난 공기가 뒤로 다시 와서 그걸 밀어준다. 계속 날려면 계속 힘이 가해져야 한다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이었는데 현대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건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 똑바로 날아가거든요. 만약에 손목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총알이 총신을 떠날 때 갖게 되는 속도 그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당연히 떨어지죠. 옆으로 휘게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빨리 돌려도? 정말 빨리 돌려도 그래요. 총알의 속도가 시속 3,000km까지 꽤 빠르고요. 사람은 뭐 유현진 선수 생각해도 공의 초기 속도가 사람의 팔에 휘두르는 속도라고 생각해봤자 시속 150km 정도라서 그 효과도 굉장히 작을 뿐더러 총알이 땅 발상하고 이 진행하는 도중에 아무리 얘를 빨리 휘둘러봤자 그 속도 차이가 일단 크지 않고요. 마지막에 총알이 총구를 떠날 때 그때 총의 방향으로 그냥 직진합니다. 바람 부는 게 더 잘 휘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가면 출발하면 코리올리 힘으로 조금 휘긴 하겠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컨트롤할 수는 없죠. 기계로 엄청 빨리 돌리면 그래도 총알이 총구를 떠나는 순간에 초기 속도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아 안젤리나 졸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 이거죠? 네. 총알이 휘어 날아가는 거는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종이를 7번 접는 게 불가능하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종이를 7번 접는다는 거는 A4용지를 1번, 2번, 3번, 4번, 5, 6, 7 접으면 되잖아요. 이게 한 번 종이를 두고 한 번 접으면은 이 폭은 절반이 되고요. 네. 이 높이는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접으면 이게 굉장히 두꺼워져요. 그래서 못 접는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에 한번 계산한 게 있었는데 좀 신기하긴 해요. 종이 신문지를 두고요. 신문지를 누가 만약에 42번 접을 수 있다. 42번? 접을 수 있다고 치고 접은 다음에 그 위에 올라서면 달까지 갑니다. 에이, 88번 접으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갑니다. 에이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네, 정말요. 그런데 과학을 핑계로 아니 정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42번데 접어봐요 지금? 해보세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얘가 접으면 한 번 접을 때마다 2배씩 올라가거든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접을 때마다 이 폭이 절반씩 줄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신문지를 33번 접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접어야 될 게 원자 하나를 반으로 접어야 돼요. 네? 이게 엄청나게 짧아지는 거예요. 한 번 접을 때마다 절반이 돼요. 그렇게 짧아진다고요? 네. 이게 곱하기로 늘어나는 게 그래서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기네스북에는 12번 접은 신기록이 있대요. 그것도 대단하다. 근데 그걸 하려면 엄청나게 긴 종이로 해야 되는데 그게 1.2km 종이를 늘어놓고 그걸 12번 접은 사람이 신기록인데 종이 두께를 0.1mm라고 가정하면 12번 접으면 어떻게 되냐면 폭이 3m고요. 한번 접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 몇 번 접으면 달 간다고요? 32번? 42번. 42번. 달까지는 됐고요. 제가 일단 한번. 서울까지 갑시다. 서울까지 갈 2번 벌써 접습니다. 네. 벌써 너무 작은데? 자, 3번 접습니다. 벌써 3번 접었어요. 네, 계속하세요. 자, 벌써 4번 접었는데 아직 뭐 한참 남았어요. 그럼요. 근데 이게 30 몇 번에 달까지 간다고요? 네, 42번. 장난이 너무 심하십니다. 접으세요. 자, 지금 4번 접었나요? 네. 5번 접었죠. 이제 슬슬 힘들어질 거. 자, 5번 접었죠. 6번까지 했습니다, 제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거기서 2번만 더 접어보세요. 2번만. 자, 이번에 접으면 7번입니다. 야, 이게 참, 이 종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물 좀 갖고 와봐.
와, 근데 그 12번 접은 사람은 종이가 뜯어지지가 않았나 보네요. 그게 아마 굉장히 조심해서 했어야 되고 종이도 가능하면 얇은 걸로 했어야 돼요. 대단하다. 근데 접을 때마다 이게 아무래도 끊어질 가능성이 커서 진짜 조심해서 했을 것 같고요. 진행할게요. 아, 달에 못 가네. 와, 6번이 안 되나?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6번밖에 안 접었는데 두께가 6배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엄청 두꺼워지죠. 그걸 사람들이 6배로 생각을 자꾸 해요. 2에 6승이 돼서 64배가 된 거예요. 처음 두께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접는 A4 애들이 좀 그럼 칼로 잘라서 해도 돼요. 그래요? 정확히 반을 잘라서 올리고 정확히 반을 잘라서 올리고 그럼 조금 지나면 이제 자를 수 없게 되죠. 어쨌든 이런 게 좀 재밌어요. 사람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걸 6번 접으면 6배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64배가 되는 거예요. 6번 접기도 매우 힘들다. 그쵸. 종이가 매우 커야 되고 또 아주 얇은 종이 습자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접는 것도 그러면 양보할게요. 칼로 매번 자르세요. 그래도 조금 지나면 요만한 걸 잘라야 돼요. 양보는 제가 안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리를 기준으로 상체와 하체가 나눠지죠? 강아지는 어디까지가 상체고 어디부터 하체입니까? 허리를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상체 하체예요? 아니면 수평으로 잘라서 상체 하체예요? 자, 일단 네 분의 의견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위아래면 왼손 들어주시고요. 앞뒤면 오른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아, 그러니까 앞뒤, 즉 허리를 수직으로 잘라서. 아, 좀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자르지 말고 그냥. 자를 필요까지는 없죠. 아,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앞부분, 머리, 그다음에 어깨, 상체 요까지만 이제 상체고 반대 의견 들으신 거죠? 아, 저는 똑같이 앞뒤. 아, 그러면 제가 소수 의견입니다. 아, 소수 의견입니까? 왜 그런 생각하셨죠? 그냥 말 그대로 아래쪽을 아래쪽이라 보고 위를 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게 그 머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아, 우리 인간의 기준이다. 기준이다. 아, 반대 의견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 사람의 경우에 상체, 하체로 하는 이유는 직립보행한다는 거 말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똑바로 서 있을 때 중력의 윗방향을 위라고 부르고 다리 쪽을 하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동물권에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만 직립보행하는데 그러니까 박사님이랑 같은 의견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의 상체 하체라는 게 동물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불공평한 개념이죠. 제가 오늘 제안합니다. 앞으로 전체와 후체로 부르세요. 용어에 혼란이 올 것 같은. 모든 동물은 사족 보행 동물들은 앞뒤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앞부분을 전체라고 부르고 뒷부분을 후체라고 부르고 사람도 따라서 앞으로는 상하가 아니라 허리보다 위는 전체. 다른 동물하고 똑같이. 허리 아래는 후체라고 불러야 한다고 이 연사. 닭은 어떻게 할까요, 닭? 아, 닭. 닭은 이족 보행이긴 한데 사람은 독특하게 거의 막대기처럼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닭은 그렇진 않죠. 다리는 두 개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면 강아지랑 비슷한 자세죠. 그러니까 결론은 강아지도 닭도 사람도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허리를 가로지르는 단면을 기준으로 그 단면의 한쪽과 반대쪽으로 나눠야 된다. 모든 동물을 똑같이. 굳이 나눌 이유는 뭐가 있죠? 여기 문제가 나오는 아, 저는 약간 아까 상하란 말이 위아래란 뜻이니까 박사님 말씀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상체면 위, 하체면 밑 그렇잖아요. 아, 저는 이거 학교 다닐 때 비교해부학 시간에 배운 거를 떠올리면은요. 배워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부학이라고 그래서 네. 이 모든 동물을 해부학을 비교를 해요. 네. 그럼 포유류 같은 경우 비교를 하는데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체 하체는 인간 중심적이다. 근데 일종의 기준을 정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와 비교했을 때 비교해부학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있고 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가 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개뿐 아니고 네 발로 긴다 하더라도 네. 비교해부학으로 봤을 때 이 뼈가 어디랑 비슷한가 배치해 보면 네. 머리 쪽을 상체로, 앞쪽을 상체로 했던 거고 네. 뒤쪽을 하체로 봤던 거. 비교해부학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또 다른 아주 재밌는 공통 기준을 찾았습니다. 네. 들어오는 쪽이 상이고 나가는 쪽이 하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으로 나누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비교해부에서 그러네요. 되는 건데 허리를 기준으로 아까 누가 그러셨죠? 제가 그랬었죠. 예. 근데 사실 허리라는 것도 허리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은 없는 사람이 아니 겉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허리의 기준을 사실 이게 정확히 들어가면 인간도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러네요. 도대체 인간이 어디부터 상체이냐 우리가 말할 때 정확히 어디부터 상체냐 뭐 겉으로 뭐 배꼽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네요. 네, 그건 저도 그냥 생각인데요. 정말 정확히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해부학적으로 봐서 척추의 몇 번부터 갈 거냐 아니면은 척수 신경이 내려와서 퍼질 때 아마 이게 위로 가는 게 있고 아래로 가는 게 있을 텐데
텐데 그걸 기준으로 할 거냐? 그거 기준은 사실 정하기 나름이라서 이 개가 어디가 상체 하체냐는 기준을 정하는 거에 따라서 다 이거는 뭐 일리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범규 교수님 말씀대로 많이 나누면 문어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문어는 상하를 나누기가 자, 먹는데 나가는데 비슷하지요? 자, 빨리 다음 항복. 문어는 안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나누는 걸로 가시고요. 그러네. 문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쉽지가 않아요. 말미잘도 뭐 똑같잖아요. 말미잘 항문하고 입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구나. 폭력적인 겁니다. 네. 얼마나 깔끔해요. 위면 상체, 아래면 하체. 그러네 진짜. 기하학적으로는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는 뭐 전으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사실 정말 이게 물어봐도 되나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 더 가봅니다. 인간의 엉덩이는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자, 한 개라고 생각하면 왼손, 두 개라고 생각하면 오른손입니다. 인간의 엉덩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의견이 이번엔 또 왼손이 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손 한 분, 소수 의견이십니다. 소수 의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엉덩이라고 하는 부위는 근육의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전 근육 없거든요. 아니, 엉덩이가 사실 근육이에요. 그래요? 거기에 지방이 아니라 대부분 근육입니다. 엉덩이가요? 그러면 엉덩이를 우리가 한쪽을 따로 실룩거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두 개가 정답입니다. 한쪽을 실룩거릴 수 있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두 개가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확실히 어디서 찍냐에 따라 프로그램 퀄리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논리적인 모습과 좀 사뭇 다른 엉덩이는 두 개를 합쳐서 엉덩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우선 아까 그렇게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약 실룩거릴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자르려고 반자로 요만큼만 딱 벌렸어. 한 쪽이야 두 쪽이에요. 사과는 근육이 없으니까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엉덩이가 이게 역시 마찬가지 해보셨을 때 뼈를 보게 되면 골반뼈가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엉치뼈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골반은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뼈는 엉치뼈는 하나니까 엉치뼈부터 엉덩이는 그냥 나는 뼈를 기준으로 하나로 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뼈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다. 이 뼈에 붙어 있는 걸 보겠다. 반론. 그건 우리가 엉덩이 뼈라고 부르지 엉덩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도 제가 두 개로 보는 건 각자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김범규 교수님 의외로 이런 쪽이 또 굉장히 진심이신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손도 두 개라고 하고 그죠? 발도 두 개인데 어차피 똑같이 생겼지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엉덩이도 어쩌면 두 개일 수 있겠다. 코는 하나인데? 코? 그렇죠.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은 콧구멍은 두 두 개. 개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네. 자, 혹시 뭐 반론 있습니까? 입술은 우리가 몇 개라고 생각해야 되죠? 입술? 네. 두 개죠. 입술은 두 개인가요? 윗입술 아랫입술에서. 윗입술, 아랫입술. 그러니까 저도 그것처럼 입술은 이게 다 하나인데 거기에서 윗입술, 아랫입술을 쪼개는 것처럼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나누는 왼 것이 엉덩이, 뿐이지. 오른 엉덩이로 그냥 쪼개질 뿐인 거지.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엉덩이라는 단어가 엉덩이가 아마 전체를 엉덩이라고 부르는 거지 경덩이 엉덩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왜 우리 옛날 사극 보면 볼기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볼기 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엉덩이일 거로 저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명칭은 또 제가 정답입니다. 의자에 앉죠? 네. 등 쪽에 붙은 부분이 엉덩이고 밑에 부분이 궁둥입니다. 이거 정답이죠. 의자에 앉을 때 약간 위쪽이 이제 엉덩이, 아래쪽이 궁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엉덩이는 약간 그러네. 그 동그란 부분의 좀 위쪽인 거죠. 그러네요. 역시 그래도 하나? 네. 하나로 간다. 이건 뭐 어쨌든 우리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답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교수님. 정답을 외치시는데요, 뭐 여기서. 그러면 엉덩이는 두 개로, 저는 두 개. 저는. 두 개로 간다. 의견 있습니까? 하나를 고수하겠습니다. 하나로 가실래요? 쪼개지는데 따로 실룩거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죠. 그냥 우기는 거. 예. 아니, 우기는 거에 원조는 지금.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 근육 따로 움직인다. 이래 두 개다. 저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봅니다. 뼈 하나에 붙은 이거는 근거가 안 되나요? 뼈 하나다. 그럼 우리 몸이 다 한 뼈인데 다 붙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엉덩이가 하나냐 두 개냐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되게 인간적인 논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고양이 엉덩이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고양이 엉덩이는 인간만큼
좀 극적으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그쵸. 있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인간의 엉덩이도 지금처럼 두 개로 갈라지는 모습이 된 이유가 직립보행도 전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첫 번째 문제처럼 엉덩이 개수를 두 개로 보자라는 것도 저는 약간 인간적인 인간 중심적인. 네, 거. 네, 네. 뭐 우리 인간이니까. 여튼 엉덩이 개수는 현재까지로는 두 개설이 조금 더 유력한 것 같긴 한데 저 소수 의견이었는데. 고맙습니다. 말의 분량이라든지 강도라든가. 나온 얘기에 뭐 근거는 저는 두 개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편파 판정이라고. 아니에요. 인간 엉덩이는 두 개로 그럼 저희가 과학을 보다 해서는 결정을 한 거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빨대 구멍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면 왼손, 두 개면 오른손입니다. 빨대 구멍이 한 개냐, 두 개냐? 하나, 둘, 셋. 그러면 왼손 두 분, 오른손 두 분인데 팽팽하게 갈립니다. 빨대구멍이 한 개인 이유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한 개입니까? 구멍을 여기 뚫으면 하나 이렇게 두 개 다 뚫었잖아요. 네. 구멍 하나 통에 있잖아 그냥. 그렇죠. 그냥 구멍에 빠지면 쑥 한 구멍에 빠지는 거지. 다른 두 개의 구멍으로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구멍이랑 한 개가 이어져 있고 그건 하나로 봐야 된다. 자, 두 개 의견 있죠? 김원주 교수님. 우리가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 평면 위에 뚫려 있는 것을 구멍이라고 합니다. 빨대는 평면이 두 개입니다. 앞쪽에 하나, 뒤에서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구멍 하나, 뒤쪽에 구멍 하나. 두 개입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잠깐만 2차원 평면이 빨대가 이렇게 마른 게 빨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 부분이 요것도 평면이고, 2차원. 여기도 이것도 똑같이. 평면. 예. 그렇게 보는 정답이에요 이것도? 그럼 뭐 그냥 이걸로 가죠 뭐. 아주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니 나는 뭐 굳이 이런 거는 뭐 다 맞는 거 같아. 지웅배님? 제 생각에 위상수학적으로 봤을 때 빨대라는 건 도넛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도넛을 계속 다릅니다. 쭉 늘리면은 다릅니다. 결국 이거 빨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빨대를 양쪽을 붙여야지만 도넛이 되죠. 이렇게 붙여도 도넛인데 우리 지웅배님 빨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도넛하고 위상수학적으로 다르죠. 그런가? 빨대가 매우 짧은 빨대예요. 자, 도넛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이게 반죽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붙이면 이것도 똑같은 원리 아닌가요? 이걸 붙여서 구멍을 아예 연결하면 도넛이 되는데 연결하기 전에는 다르죠. 위상수학적으로. 그럼 도넛 구멍 두 개예요 지금? 그건 하나죠. 네? 하나죠. 여기도 평면 여기도 평면 아니에요? 평면이 아니죠. 거기. 가만히 잘 보세요. 평면이야. 오늘 왜 그러세요 근데 우리? 왜 쓸데없는 거 우기세요? 방금 전에 얘기하셔놓고는 갑자기 뭐 하나래요. 일관성을 좀 가져주세요. 빨대를 결국에 막 얇게 자른다고 치면 그거는 사실상 구멍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단면으로 계속 네네. 이제 구멍이 자르는 횟수 플러스 1이 돼야죠. 자른 조각 하나만 딱 봤을 때요. 자른 조각 하나마다 양쪽에 두 개가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아무리 그 얇더라도. 자르는 거 위상수학적으로는 불연속적인 변환이라서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고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리는 단면이 없죠. 도넛도 없고. 너무 우기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김범리 교수님 인기가 좋았거든요. 오늘 이후로 우리 질문들이 너무 가볍고 재밌어서 하는 구멍은 두 개다. 네, 구멍 두 개입니다.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나오는 구멍 하나 들어가는 구멍 하나.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팽팽합니다 지금. 저도 보니까 두 개가 맞는 것 같아요. 오. 예,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고 나오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 도넛도 구멍 두 개예요? 뭐 그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다르죠. 뭐가요? 터널로 봐도 일로 들어갈 때 저쪽으로 들어갈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빨대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빨대는 그렇긴 한데 구멍이라는 거를 이 통하는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구멍이란 말 자체가 그 입구와 출구를 나누는 건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그것도.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구멍이란 말은 거의 이렇게 섞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빈도로 따지면 들어가는 구멍과 나가는 그 부분을 구멍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말에서 그게 두 개가 다 쓰이네요. 예를 들어 그렇죠. 레빗홀, 토끼 굴을 영어로 레빗홀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연결되어 있는 걸 다 레빗홀이라는 느낌이고,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이라고 할 땐 똑같은 이렇게 튜브 모양이 있어도 들어가는 구멍, 나가는 구멍으로 따로 카운트를 해요. 네네네. 우리말에서 양쪽에서의 보이는 그 비어있는 그 부분만을 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둘을 연결하는 통로 전체를 구멍이라고 맞습니다. 부르기도 해요. 요거는 뭐로 정의하느냐에 좀 다를 수는 있겠다. 우리 신체에는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몇몇 현상들 중에 하나죠. 코골이를 보면 정말 생명의 어떤 소중함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골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죽음과 부활을 늘 반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진짜 거의 돌아가신 줄 알았다니까요. 옆에 보면 숨 멎음 현상이 얼핏 느끼기도 한 10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풀리시는데 코를 골면서도 계속 그 잠을 유지하는 거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코 안 고세요? 저는 안 골아요.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코를 고시는 분들은 코를 골다가 코를 곤다는 걸 느낄 때도 사실 있어요. 네, 맞아요. 안 건다고 아니, 그 봐봐요. 저는 제가 골면 제가 바로 깨요. 그만큼 저는 예민하다는 겁니다.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코를 곤다 느낄 때가 있는데 보통 코를 고는 거는 무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나는 크게 그거를 못 느끼고 소리 나는 거는 이제 여기 그 아시겠지만 공기가 이렇게 좁아지면서 떨려서 이렇게 나는 소리니까 공기가 들어가면서 조직 있게 좀 이렇게 늘어져서 떨리면서 나는 소리인데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그 불편을 모르고 정 불편하면 근데 예를 들면 코가 좀 막힌다거나 그러면 좀 그것도 이렇게 하겠지만 나는 모르고 그냥 코를 고는 거죠. 네네네. 동물들도 골아요? 저희 집 강아지 골아요. 코 골아요. 저희 고양이도 코 곱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걔네가 코를 골 때 혹시 자는 모습을 한번 어떤 모습에서 코 고는지 관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배 까고 뒤집어서 잘 때 귀엽겠다. 코를 많이 골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수님 그 반려견도 자세가 조금 그러니까 보통 이게 사람이 코를 많이 고는 이유는 우리는 누워 자잖아요. 이렇게 바로. 네네네. 기본적으로 해부 구조가 바로 누워서 자면 일단 코를 골기 좀 쉬운 그런 상태가 되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 공기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건 뭐 물리적인 현상이죠. 그건 흘러가는 과정에서 좁아지는 곳에 갈 때는 떨리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몸무게가 체중이 늘면 코를 더 골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저거 살 빼면 사실 코는 좀 줄거든요. 그거는 이제 살이 찔 때 골고루 찌기 때문에 기관지도 더 좁아지는구나. 거기도 조금 아니, 살찌면 전체적으로 찌잖아요. 생식기에는 왜 살이 안 찝니까? 아니 왜? 물어볼 수 있잖아. 거기는 다들 안 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대요. 살이 찌게 되면 오히려 그쪽은 조금 아니에요. 그건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착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뭐 어쨌든 살찐다고 거기가 살이 찌진 않잖아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지방이냐 단백질이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자, 코 고는 얘기 잠깐 한번 가봤고요. 초등학교 때 아마 우리 교수님들은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코딱지를 이제 파서는 오늘 왜 이러냐? 보통 이제 밖으로 그냥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지만 호기심 많은 친구들은 그걸 다시 이제 뭐 많이 배가 고프다거나 이럴 때 이제 먹어보지 않습니까? 요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코에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이걸 휴식한다고 해도 괜찮을까? 그냥 세균 덩어리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 친구분 지금 어떠세요? 건강합니다. 건강하시죠? 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네요. 일단 코딱지가 뭘로 만들어지는 거죠? 콧물. 네, 콧물이잖아요. 말라서 만들어지죠? 콧물 말라니까. 콧물 자체는 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콧물의 기능이 결국 우리 적셔주는 거고요. 네네네. 콧물이 사실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적셔줘야 되니까 뭐 콧물이 거의 하루에 1리터 뭐 분비된다 그러죠. 근데 못 느끼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서 목 넘어가기 때문에. 콧물이?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감기 걸리거나 막 추워지면 얘가 이제 나오는데 네.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는 물하고 뭐 소금도 있고 오히려 세균을 제어할 수 있는 효소도 있고 그런데 소금이 있어서 맛있구나. 짭짤하고 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눈물, 콧물 기본적으로 소금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얘 기능이 씻어내고 특히 여기서 들어오는 먼지나 이물질이나 이런 미생 세균들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코딱지에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물질과 하게 많은데 굳이 그거를 먹어야 되겠냐고요? 굳이 그거를 아니, 안 먹죠. 예, 그거는 저 좋을 이유가 없죠. 예. 먹어도 되게 그게 위장으로 갈 거고 거기가 산성이 강해서 죽죠. 그러니까 걱정 안 아까 해도 될것 친구분 같아요. 멀쩡하신데 제 말씀은 그거를 이제 먹어도 되냐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거를 굳이 먹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거를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손을 잘 씻어주는 게 예, 좋겠죠. 아니,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렇게까지. 그건 왜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청결이 문제다. 적당한 세균과 함께 우리는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80년대에 나온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위생 가설이라고 그 영국에 있는 이제 의사분이 제안한 건데 그분의 근거는 이거였어요. 그분이 50년대부터 거의 10년 동안 10,000명 넘게 아이들의 쭉 기록을 봤어요. 봤더니 형제가 많은 집일수록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 알레르기나 이런 게 더 적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니까 조금 더 자연에서 막 손도 안 씻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반이 논문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알레르기와 식구수와 위생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야, 이게
적당히. 근데 굉장히 잘못된 게 거기서 파생된 이론이 위생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논문에서 위생이라는 말은 딱 제목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막 퍼지면서 위생 가설이라고 지금 방금 정프로가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퍼졌는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가설이 수정이 돼서 어떻게 바뀌냐면 오랜 친구 가설로 바뀌어요. Old Friends Hypothesis로.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의 면역계는 생물학적으로 한 2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19만 년은 석기 시대였고 19만 년 청동기 시대였고 산업혁명이 있고 우리가 이런 위생을 하는 시대는 거의 한 100년, 150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위생을 하는 시대는 전체 인류의 이게 뭐 0.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면역계는 어떻게 길러진 거냐면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미생물을 만나면서 다져진 거잖아요. 태어날 때 다 강한 면역을 갖고 태어나요. 문제는 얘네가 아마추어인 거예요.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학교 공부 잘해도 회사에 들어가면 또 오리엔테이션 받고 실무 경험 받잖아요. 실무 교육 받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면역계도 능력은 출중한데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 교육 훈련을 누가 해주느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오랜 친구들. 왜냐하면 우리 면역계가 그런 걸 접하면서 아 얘는 좋은 애구나, 얘는 별로 나쁜 애 익혀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그걸 할 시간이 확 줄어지거나 단절이 되면서 면역계가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 활동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친구들을 못 알아보고 놀라는 그런 것들이 현재 최근에 증가하는 알레르기나 뭐 아토피 이런 면역성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럽게 살자는 건 절대 아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 활동을 하면서 이걸 접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제가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건 뭘까요? 일종의 그 바이러스를 미리 약간 맞아보는 겁니다. 스파링 대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의 면역 체계를 깨우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코딱지가 딱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코딱지의 세균의 양 정도면 딱 우리가 훈련하기 좋은 정도. 그래서 그 세균과 박테리아 수많은 그런 미생물들을 우리가 맛보고 이게 입이라는 또 우리 소화기관이라는 데는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방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어 체계까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경험은 하되 우리 몸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다. 아예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를 그냥 멀리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운동선수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보통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그 얘기가 조금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뭐죠? 친구랑 코딱지를 바꿔서 드세요. 서로. 그거는 좋은 방법. 훨씬 더 나은. 점점 궤변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 정프로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면역계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소화관 내벽, 호흡기 내벽이에요. 왜냐면 가지고 외부와 접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하시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스럽게 이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얘네가 미리 익숙해진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것이고 백신은 요즘 백신은 이렇게 약화시킨 그런 걸 맞는 게 아니고 특정 항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넣어서 우리한테 기억을 시켜주는 거죠. 뭐 이런 애가 들어오면 기억을 해주는 거지. 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났는데 또 났어요. 그 영화 듄 보면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귀한 사람한테 인사로 침을 뱉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면역 체계가 되게 중요한 어떤 행성이 있다면 서로 코를 파서 먹여주는 게 뭔가 되게 예절 바른 인사인 거의 오늘 3대 1인데. 행성이 있어도 재밌지 않을까. 거기서 눈물을 찍어서 이렇게 물 아낀다고 먹죠. 마지막으로 요것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보통 일을 보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좋은 자세로 이제 일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또 잘 보게 되잖아요. 근데 천적이 나타나고 이럴 때 빨리 도망가려면 그 자세보다는 서서도 해결이 가능한, 그래서 꽤 뒤쪽에 이렇게 달려 있다면 보다가도 누가 나타났을 때 그냥 달려서 갈 수 있는데 우린 지금 매우 좀 불편한 자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직립보행을 해서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 아닐까요?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 똑같은 생각인데요. 혹시 반려동물 다 키우시니까 고양이고 개고 걔네 어떻게 일을 봐요? 그냥 네 발로 엎드리고 네 발 그 자세로 약간 뒷부분을 약간 뒷부분을 이렇게 낮추고. 낮추잖아요. 낮추지만 상황은 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먼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 자세나 우리가 취하는 자세나 비슷하잖아요. 다만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네 발로 하니까 낮추면서 하지만 얘네들도 볼 수 있게. 그러면 요 생물까지만 아마 질문 받으시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박쥐 어떻게 하실래요? 거꾸로 하는. 거꾸로 매달려 있죠. 걔는 지가 싹 진짜? 일 보는 거 사진 보셨어요? 거꾸로 있다가요. 일 볼 때는
그쵸, 그래야 돼요. 아 진짜요? 그것도 아니 웃기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다시 위로 지가 올라가요? 쌀 때만큼은 우리 비슷하게 해서 싸요? 방향을. 그래야죠. 안 그러면. 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 얼굴엔 안 묻히네. 박쥐들도 생각이 있네, 그죠? 그렇게 알아서 다 하게 돼 있군요. 놀라운 게 아니 어떻게 이 순간에 나는 진짜 지난번에 내가 라이브 때 긴장을 해서 말을 못했는데 집에 가서 후회했어. 정말 속으로 그랬거든. 당신이 천재라고. 근데 인정이야 인정. 근데 어떤 동물들은 잎하고 항문이 같은 애들도 있잖아요. 네? 잎하고 항문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뭐죠, 이름이? 산호 같은 애들은 그럴 수도 말미잘 있겠네요. 네, 말미잘이 그런가? 강장동물. 예, 맞아요. 강장동물. 걔들은 그냥 뭐 먹고 뱉었다, 숨겼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입 항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주차장도 좁은 데 가면은 출구 입구가 그냥 하나로 이렇게 다 나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먼저였고 입과 항문이 분리된 게 나중에 또 진화된 거겠죠, 그죠? 하여튼 생물도 신기한 얘기, 재밌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네. 진화돼서 다행이네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먹은 대로 이렇게 간다면 네, 좀 끔찍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술 취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점심시간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우리 댓글들도 보면 입으로 배설한 친구들이 있는데 말이죠. 네, 여러분도 항상 댓글에 매너 지켜주시고 입으로 배설 예쁜 채팅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늘 궁금하거든요. 충전이라는 게 배터리가 있죠. 여기에 전기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난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너무 신기합니다. 전기라는 게 어디 머물러 있는 애는 아니잖아요. 근데 배터리라는 거에 어떻게 얘는 전기가 담겼다가 다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을까? 뭐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터리라는 거는 이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네. 왜냐하면 배터리 안에는 각종 이온들로 가득 차 있는 일종의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원래는 방전이 됐을 때는 다른 물질이었다가 전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전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화학적 상태가 바뀌고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잠재 에너지라고도 하고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마치 수력 발전소에서 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수문을 열어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것처럼 전자들을 가득 모아서 어떤 그 물질들의 포텐셜 에너지를 높여놨다가 필요할 때 전극을 연결해갖고 다시 수문을 여는 것처럼 전자들이 흘러나오게. 전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 배터리는 약간 더 무거워집니까? 아주 그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의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나 미세한 차이여서 거의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더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혹은 다시 데이터를 지울 때 하드디스크의 무게를 정말 우리가 원자 단위까지 추정할 수 있다면 무게가 변할까? 질량이 변할까? 이 부분에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정보 연력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물리에는. 노준주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 연력학에서는 이 비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로 환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쨌든 질량으로 환산이 될 수도 있는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저희가 질량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USB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영상들을 담아 놓고 나서 그걸 이렇게 건네줄 때 보면 한 손으로 못 받더라고 애들이. 공손하게. 아이고 얼마나 무거워졌으면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 배터리 충전보다도 더 재밌는 게 무선 충전 개념인 거예요. 무선 충전. 네, 뭐 무선으로는 진짜 어디에 충전시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다들 너무 당연하게 맞네. 제 아들들만 하더라도 그냥 핸드폰이 그냥 여기다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줄 알아요. 예. 예전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패드 위에다가 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올려놓고 충전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전자기 유도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패드에는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모기향처럼 생긴 전극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자기 유도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자기장이 또 다른 충전을 받아야 하는 기기들, 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스마트폰의 그 충전 패드 쪽에는 또 비슷한 모기향처럼 생긴 전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장이 요 충전 패드의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면은 그 코일, 구리로 된 코일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이제 해갖고 충전을 하는 효율이 꽤 높아요. 한 80에서 90% 정도의 효율이 나옵니다. 유선으로 할 때보다 유선보다는 조금 늦지만 어쨌든 에너지 효율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패드랑 충전하는 스마트폰 사이 얇은 구멍들 뚫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표현은 아닌 게 거리가 좀 멀어지면 충전 효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2, 3mm, 한 3, 4mm 이 정도만 떨어져도 충전이 거의 안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충전하는 거는 무선 충전이긴 하지만 사실 멀리 못 가기 때문에 세마이 무선 충전 정도로 저는 봅니다. 진짜 무선 충전이면 좀 약간 멀리 떨어져서 마치 무슨 에너지 팔을 쏴갖고 거기다가 충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나와야지 진짜라고 보는데 그런 개념을 이제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공명 주파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에너지 효율이 많이 낮습니다. 한 30-40% 정도. 다만 이제 그게 좀 기술이 발전하면 정말 장거리까지도 그야말로 전자기파를 쏴서 될 것 같습니다. 김범리 교수님께 하나 좀 궁금한 게 포톤 있지 않습니까? 광자? 광자는 무게가 없죠? 아까 또 불안불안하신 것 같은데 광자는 무게가 없습니다. 두 광자가 충돌을 해요. 무게가 없어요.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없는 두 물체가 충돌해서 에너지가 생길 수 있습니까? 광자는 충돌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잘못됐어요. 저도 헷갈리는데 광자가 충돌하는 것은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입자로 봐도 크기가 0이어서 두 입자가 당구공처럼 충돌할 가능성은 없고요. 파동으로 보면 그냥 약간의 간섭 영역을 지난 다음엔 지나가 버리니까요. 광자가 충돌하나요? 광자하고 전자가 충돌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광자끼리 광자끼리는 충돌하기가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저희는 파동의 영역으로 그때는 봅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이자 파동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기하게 광자는 정지 질량이 빵이라서 지금 김범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당구공 같은 그런 충돌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그 그물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 쑥 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빛을 혹은 광자를 쑥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있죠. 그게 매질 안에 빛이 들어가면 빛이 원자의 전자 상태를 바꾸면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원자 상태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면서 빛이 다시 나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면 빛이 쑥 들어왔다가 잠깐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 빛이 다시 나오는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거울의 빛을 반사해서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거랑 같은 과정일 거예요. 아, 이렇게 부딪혔다가 잠깐 속도 0 됐다가 아니, 속도는 0은 안 돼요, 빛은. 아, 0은 잠깐 안 사라지는 거죠. 아, 사라졌다가 다시 다시 나오면- 튀어나온다? 네. 그리고 튀어나온 순간부터 얘는 뭐 가속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네, 그냥 무조건 빛의 속도인 빛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이 광자, 제가 요즘 항상 이제 빛 쪽 관심 많은 거 네, 아시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빛이 전자를 때려서 들떴다가 얘가 다시 시간이 걸려요. 가라앉으면서 네. 다시 빛이 방출될 네, 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매질 속에서 빛이 진행할 땐 매질을 잘 설계해서 요즘은 빛을 거의 정지시키기도 해요. 매질 안에서. 이런 과정 때문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거울 하나 놓고 1m 거리에서 양쪽으로 빛을 쏴요. 하나는 거울 부딪혔다 일로 가고 하나는 그냥 일로 갑니다. 그러면 거울 쏘네가 이 앞선 빛의 1m 간격으로 쭉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영원히. 영원히. 따라잡지 못하고요. 아, 근데 그 사이에 거울의 표면에 있는 원자가 빛을 흡수하고 다시 방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만큼은 좀 늦어질 그만큼은 수 더 그럴 있고. 것 같긴 한데요. 맞나? 신기합니다.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뭐 그냥 파필드에서는 멈추는 시간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니어필드 개념에서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파필드는 뭐예요? 파필드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멀리서. 애들이고요. 니어필드는 진짜 그 표면에서 원자하고 상호작용하는 애들이거든요. 아주 미시적으로. 네네. 그래서 근접장, 원걸장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데 근접장은 사실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물질적으로 뭔가 인터랙션 뭔가 원칙적으로 타임 딜레이가 그렇습니다. 있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김범준 교수님께 뭐 하나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이 강하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왼손에는 손목시계 태엽으로 가는 거, 오른손에는 전자시계입니다. 두 시계 똑같이 갑니까? 중력이 똑같으면요. 똑같죠. 그러면 당연히 똑같이 가죠. 시간이 밖에서 볼 때 얘는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밖에서 본다는 게. 이 중력대가 아닌 곳에서 예. 이 사람을 보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네. 이 태엽시계도 똑같이 똑같이. 천천히 가요? 전자시계도 그렇고. 예. 전자시계는 좀 빠르게 하지 않을까요? 심장 박동도 느려지고요. 모든 게 시계만 늦게 간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느려지는 거라서요. 모든 시계가 똑같고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중력에 영향받지 않는 시계는 없습니까? 시간의 흐름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시계는 그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장치일 거죠. 뿐이니까요. 어떤 시계로 측정하더라도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똑같은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지구에 있을 때보다 우주로 나가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요? 중력만을 생각하면 그러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인공위성 같은 거에서 지구를 돈다 그러면 지구에서 보면 그게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로 그 사람의 시기가 또 느리거든요. 그런데 중력을 생각하면 중력이 약하니까 여기보다 그쪽이 빠르고요. 느리고 빠르고가 같이 섞여 있어서 속도하고 중력을 같이 생각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위치에 고정
측정된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없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거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우리가 이동하고 있다는 게 빨리 이동하면 시간이 천천히 가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지구 자전에서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이 속도는 우리가 큰 지구의 움직임을 보면 공전 속도가 훨씬 빠를 거 훨씬 아니에요? 빠르죠. 예. 이 지구 자전에서 뭐 약간 더 빠른 거 이거 의미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사실 자전 좀 더 빨리 한다고 해서 얘가 시간이 좀 느리게 간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지구 위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 자전에 의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는 모두에게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특히 더 젊거나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에 제 쌍둥이가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빠르게 공전하고 있으니까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보면 태양에 있는 쌍둥이에 비해서 그 친구가 저를 보면 제 시간은 느리게 가죠. 제가 목성에다 시계 하나 놓고 왔어요. 1년 있다 찾으러 가서 찾아왔어요. 네, 얘는 달라요. 그러면 다르게 움직여 있어요? 아, 1년이 아니고. 그게 사실 굉장히 작은 차이이긴 한데요. 요즘은 워낙 시간을 정교하게 측정해서 그 차이를 직접 측정하거든요. 요즘은 신기록이 수 센티미터 정도? 몇 년 전에만 해도 30cm였는데 요새는 10cm 이내예요. 뭐가 10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컵이 있으면 이 컵 아래쪽이 지구 중심에 더 가깝잖아요. 위보다. 그럼 중력이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컵 아래쪽의 중력이 조금 더 크죠. 이걸 측정한다고요? 이거 그 시간 차이를 측정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는 높이를 시간으로 측정하는 시대예요. 와, 그러면 엄청나요. 제 발의 시간과 머리의 시간 다르네요? 발이 젊죠. 네. 발이 젊어요. 아유, 발이 젊습니다. 아, 발이 젊어요. 가끔 물구나무 서시는 게 도움이 돼요. 아, 균형 맞춰주는데. 아, 그래요? 가끔 이제 장난삼아 친구들한테 요즘 딱 이제 대학생들 기말고사 시즌이니까 네. 기말고사 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진짜 1나노초라도 시간을 더 써야겠다라고 하면은 기왕이면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공부를 해라. 네, 높은 층에 있는 스터디 카페 가지 말고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천천히 쓸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저 뭐야, 한 무슨 타워에 있는 막 100층에서 그냥 살고 이러면 네. 그거는 차이가 좀 나긴 나겠네요. 아유, 얼마 안 나요. 아니, 그거 측정한다면서요. 측정은 가능한데 네. 전혀 의미 없을 정도로 작은 차이예요. 아, 그렇습니까? 가능한 게 신기합니다. 근데 측정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기술이 대단하네요. 네. 요거 하나만 더. 워낙 이제 미세한 차이도 다 보니까. 그 0.999에서 무한대로 있어요. 숫자 1이 있고요. 이거 사이에 등호나 부등호를 쓸 수 있습니까? 등호죠. 0. 소수점 아래 9를 무한대로 쓴다면 그거는 1하고 같죠. 같아요? 같아요. 어쨌든 1이 더 큰 거일 거 아니에요? 아니, 같아요. 같아요? 0.999 있으면 그 무한 번 쓰면.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한번 써보세요. 아, 그건 이제 무한대라는 게 네. 상상하기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무한계 999를 소수점 아래 정말로 9를 무한계를 쓸 수 있다고 치면 그거는 1하고 같죠. 그럼 1 빼기 0.999 무한대는 0이에요? 그렇죠. 아, 그거는 수학적으로 뭐 이제 다 나온 겁니까? 다? 그렇죠. 아, 이게 또 좀 수학에서 이거 좀 복잡한 개념도 있더라고요. 진무한하고 가무한으로 나누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진무한은 무한대라는 게 저기에 딱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진무한이고 가무한은 우리가 그 무한대에 끊임없이 도달하는 과정.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자제분들이 물어봐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내 아이들 이런 거 좀 잘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 아닙니까? 9분의 3 곱하기 3 9분의 3. 곱하기 3 하면 1을 하고 가면 안 돼요? 9분의 3 곱하기 3은 1이죠. 9분의 3 곱하기 곱하기 3은 3 1이잖아요. 0.3333이잖아요 이게. 어? 9분의 3이 그러니까 0.3333을 아, 3을 쓰는 곱하는 거를 거네. 9분의 3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곱하기 3하면 0.999니까 방금 물어보신 거를 설명하는. 어떻게 설명할까 했을 때 이게 최선의 설명인 것 같다. 아, 그렇게 가르쳐 주면 설명이 좀 되나? 9분의 3 곱하기 3. 전 딱 이거 보고 납득. 아, 그러니까 이기지 당연히. 네. 아, 그래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자제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때 현명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렇다고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좀 적절할지, 그래도 좀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대로 많아요. 되는 애들이 있나요? 뭐. 근데 이런 거를 과학자로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굳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 함께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답 알려달라고, 아빠. 몰라, 아빠? 아, 이거 몰라, 진짜? 딱
딱 하나의 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답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금 갈루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0.99999가 왜 1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하는 게 맞는 거지. 0.999 1이야 그냥 앞으로 외워 라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그거보다는 같이 생각을 해보자. 같이 생각. 이렇게 이제. 근데 뭐 사실 엄마 아빠가 다 알 수도 없잖아요. 모든 걸 아는 모습을 굳이 보이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과학을 보다 이런 걸 좀 자주 보여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좀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빛과 관련된 질문이 또 있어서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빛을 압축을 합니다. 가상의 실험이겠죠? 거울이 완전히 다 반사하는 그런 거울이 있다고 치고 빛을 안에 쏜 다음에 계속 그 정면치를 줄여요. 그럼 점점 다다다다다다다 부딪히겠죠? 그게 점점 이제 압축이 되겠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밝아지는 건가? 지금 얘기하신 그게 실험이 있었어요. 물론 빛의 밝기를 측정했다기보다는 재밌는 실험이었는데요. 거울을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빛이 있어요. 빛이 이렇게 계속 광자가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왼쪽 오른쪽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멀 때는 이 거울을 밀면 빛이 충돌하면서 거울을 바깥으로 밀어내거든요. 마치 우리 주사기에 그 한쪽 맞고 공기 피스톤을 밀면 어느 정도 밀다 보면 더 못 밀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리가 좁아지면 이 광자들이 충돌하면서 압력을 바깥쪽으로 작용해서 점점 미는 게 어려워지는데 이 실험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 거울 사이의 거리가 빛이 갖고 있는 파장 정도의 스케일이 되면 탁구공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돼요, 빛을. 그때쯤 되면 양자역학으로 이 빛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바깥으로 밀어내질 않는데요. 그런 실험은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질문은 그 점점 거리를 좁히면 광자가 왼쪽 거울에서 오른쪽 거울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왼쪽 거울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주어진 시간 간격 안에 한 거울면에 닿는 광자의 숫자는 거리가 좁아지면 늘어나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눈에는 밝게 보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빛의 밝기라는 것이 우리 눈에 입사하는 단위 시간 동안에 들어오는 광자의 숫자에 비례할 거고요. 거울이 좁으면 광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더 많은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마 더 밝게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는 일정하지만 단위 시간 동안 더 빛이 왕복을 더 많이 하니까 우리가 네. 그걸 밝게 보게 될 것 같아요. 막 광자끼리 너무 부딪혀갖고 막 열이 생긴다고 이러진 않아요? 광자가 부딪혀서 그 완벽한 거울을 지금 상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열 운동으로 바뀌는 메커니즘은 없는 상황을 상상한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맞죠. 그러면 거울에 부딪혔을 때 거울에 있는 입자들의 열 운동으로 광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여러 번 부딪히면 당연히 거울이 뜨거워지겠죠. 얼마 전에 이탈리아 쪽인가요? 그 에트나 화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묘한 영상을 제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화산에서 도넛 모양으로 구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도대체 이게 나오는 거고 원래 화산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화산 또 전문가시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 봤고. 이런 현상이 원래 별로 없군요. 네, 쉽지 않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럼 물리학자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물리적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유체 역학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요즘 물리학과에서 유체 역학을 잘 배우질 않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담배 피는 분들 보면 담배 연기를 머금은 다음에 입을 윗모양을 좁게 하고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도넛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뭐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보기 어려운 현상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이렇게 누가 두드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아마 내부에서 가스가 분출될 때 균일하게 분출되지 않고 분출됐다가 잠깐 멈췄다, 분출됐다가 멈췄다, 아마 그런 현상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 할 때도 이게 계속 후 이렇게 이제 내뱉는 게 아니고 퐁퐁퐁 나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럴 것 같아요. 모양이 너무 동그랗게 이렇게 잘 나와갖고 저 정도 그게 하나가 아니라 계속 나왔던 건가요? 몇 개가 있더라고요. 뭐 4개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담배로 하시는 분들도 야외에선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 공기 흐름이 거의 없을 때 그래야 이제 사실 이게 가능한데 야외에서 이렇게 도넛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여튼 그거는 아마 화산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나왔다 말았다를 이제 좀 몇 번 반복하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꽤 점성이 높은 마그마가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점성이 높은 마그마? 꽤 이렇게 끈적끈적한 마그마가 있었고 거기 안에 공기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뽁 나가고 다시 또 밑에서 뽁 나가고 이런 형태의 마그마 가스 배관 체계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띠 모양으로 도넛 모양으로 돼 있는 게 구름 아닌가요? 연기인가요? 구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수증기인데 응결한 거네. 그쵸. 응결한 거죠. 이제 화구를 탈출하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응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나오다가 그 바깥쪽에 찬 공기를 만나면서
바깥쪽에 이렇게 응결하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군요. 네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구름에선 비는 안 내리죠. 그게 비까지 내리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비가 동그랗게 이렇게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라기보다는 화산재와 그렇게 응결된 물이 섞여서 흙탕물이 내리는 그런 것들은 많이 화산의 수반이 돼요. 보통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는 되게 유독한 가스가 많은 거죠, 거기도? 아닙니다. 거의 99%가 물이에요. 아, 그래요? 화산에서 막 나오는 막 가스 같은 게 네네. 대부분 수증기예요? 90% 이상이 물이고 5, 6%가 이산화탄소. 예?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구가 바다가 없었는데 화산 활동 때문에 바다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바다 기원은 지금 학자별로 주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분하고 의논해 보세요. 외계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니까. 멘탈 안에도 굉장히 물이 많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멘틀 안에? 네, 추산하기는 지금 바닷물의 1.5에서 2배 정도가 멘틀 안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같은 데 보면 굴뚝에서 연기 나오고 있을 때 주민들 겁먹지 말라고 이것은 수증기입니다. 써놓죠, 이렇게. 약간 화산도 그런 느낌이네요. 화산에도 이렇게 띠를 이렇게 쭉 써놔야 되겠네. 이것은 수증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지구의 암석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화산 폭발하는데 물이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거의 화산이 폭발하는 이유 자체, 그 동력원 자체가 물이에요. 또 그것도 물이에요? 네, 물이 있느냐 없느냐로 화산이 폭발할 수 있거나. 물 없으면 화산 폭발 잘 안 해요? 그렇죠. 마그마가 일종의 탄산음료 같은 거기 때문에 마그마 액 자체가 터지진 않아요. 그 액 안에 녹아있던 우리 이제 탄산음료는 CO2가 녹아 있는데 마그마는 물이 녹아 있는 거죠. 그 물이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우리가 흔들어서 팍 여느냐 아니면 살짝 해서 천천히 김을 빼느냐 이 차이로 폭발하느냐 그냥 줄줄 흘러나오느냐 이게 결정이 돼요. 마그마가? 네네네. 그럼 막 이렇게 우리 볼 때 막 돌 날라다니고 뭐 이런 거는 폭발한 거고. 그렇죠. 폭발하는 거죠. 하와이 보면 빨간색으로 줄줄 흘러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김을 아주 그냥 천천히 잘 뺀 거예요. 막걸리 같은 거 이렇게 네. 하면 이게 나오니까. 그럼 결국 황 폭발한 것도 수압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압인가요? 증기압인가요? 증기압이죠. 참, 증기압. 네네. 기체가 기화되죠. 기화되면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또 일종의 증기기관 같은 거네요. 이게 진짜 물이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 그러네요. 화산 폭발하는데도 물이 필요하고 결국 우리가 화산이 폭발한다는 것도 그 물이 증기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증기압을 못 견디고 빵 터지는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생긴 도넛 모양 구름도 얘네들이 날아가서 응결하면서 먼지 등과 함께 구름이 된 거죠. 근데 그 물 관련해서 질문 하나가 좀 왔는데요. 요거는 물리로 봐야 될까요? 물수제비 뜰 때 물 위로 이렇게 물 표면 위로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잘 던지는 사람 진짜 막 한 30번 튀기잖아요. 이거는 어떤 돌로 하면 이렇게 튈 수 있냐고 방법 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물놀이 가셔갖고 이거 아마 여자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물리적으로. 이게 현재 세계 신기록이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신기록도 쟀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놀이예요? 놀인지 모르겠는데 기네스북에 있나 보죠? 모르겠어요. 현재 세계 신기록은 38번이에요. 와, 38번? 엄청난 거예요. 저도 해보면은 10번 정도 되면은 세지도 못할 정도. 그렇죠.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다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납작한 판판한 돌이 유리예요. 그럼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얘가 수면에 부딪힐 때 닿는 면적이 커야 물이 이 돌을 다시 위로 밀어내는 힘을 좀 강하게 받잖아요. 그래서 납작한 돌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각도가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각도로 들어오면 빠지니까 각도가 수면의 각도랑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우주선이 지구에 귀환할 때 대기권에 진입하는 각도가 크면은 괜찮지만 작으면 다시 되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되튕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단 빨라야 돼요, 돌이. 돌이 빨라야 한 번 튀긴 다음에도 운동 에너지 잃지 않고 또 튀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게 중요하고요. 좀 찾아보니까 최소한 초속 12m 정도를 던져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거든요. 시속 50km 정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빠르게 회전을 시켜야 돼요. 빠르게 회전을 시키면 얘가 가군동량을 갖고 있는데 빠르면 마치 자이로스코프처럼 부딪힌 다음에도 돌의 방향이 흐트러지질 않는 거죠. 회전 반성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더라고. 이게 1초에 15번 정도 회전할 정도로 빨리 돌려야 돼요.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속도는 괜찮고 돌이야 뭐 잘 고르면 좋은 돌 많고 가능한 좀 둥근 돌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스핀이더라고요. 스핀. 1초에 15번 돌리는. 그리고 이게 약간 제 이제 던져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너무 가까운 데 던지면 안 돼요. 너무 가까운 수면에 던지면 딱 때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바운스가 너무 커지면 그 다음에 몇 번 못 튕깁니다.
예, 그래서 약간 한 6, 7m 이상 정도 되는 지점으로 노려서 거기다 던져야지 첫 번째 바운스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하게 간다. 수면이 있을 때 가까운 데 돌이 닿게 되면 수면에 입사하는 각도가 크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로 유리한 방법은 그렇죠. 한번 처음에는 멀리는 튀는데 그 다음에 에너지 그렇죠. 확 그다음에 줄죠. 이렇게 퐁당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횟수가 중요하다면 적당하게 5, 6m 정도 떨어진 곳을 목표 지점으로 하라. 근데 해보면 마지막에는 세는 게 약간은 믿기 어려운 게 많아요. 아, 그러게요. 어떻게 세하랬을까? 굴러가던데 물이. 맞아요. 네. 마지막에는 자, 하여튼 물수제비는 그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이제 제 또래들도 서서히 모발이 좀 약해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를 심내 어쩌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란 머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백인들이겠죠? 백인 머리를 혹시 검은 사람 머리에 심으면 서서히 다시 검어집니까? 아니면 노란 머리로 계속 납니까? 생각도 못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 모발 이식이라는 게 아마 모낭가 저렇게 이식을 하는 걸 테니까 예. 모낭이 이식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멜라닌이 역시 어려워. 어렵죠? 모낭을 이식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모낭 저렇게 털만 하는 게 아니고 모낭을 이식해요. 그래야 빠지면 또 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약간 손상만 안 되면은 거의 영구적인. 영구적으로 되게. 계속. 그럼 이식한 머리카락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죠. 머리카락도 빠지니까. 그럼 거기에 줄기세포들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면 그렇죠. 계속해서 노란 머리가 날 수 있겠는데요? 노란 머리가 심은데 요만큼은 노란 머리가 이렇게 나고 나머지 검은 머리 있고. 그런 분들이 그 염색해요. 그래서 까맣게. 근데 야. 모르겠네 진짜. 그래서 이게 혹시 뭐 무슨 면역 반응 이거에 의해서 아예 그냥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여튼 만약에 이게 어떻게든 심어진다고 하면 아마 처음에 심었던 그 색깔이 그대로 자라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다. 뭐 이건 뭐 정확히 답은 없는 거겠습니다만. 그 우리 몸에도 간혹 다른 사람의 세포가 같이 있기도 하다고 저도 지금 그러더라고요. 드니까 우리가 모낭 이식을 할 때 그거를 남의 거를 이식하는 건지 내 거를, 왜냐 이거 모낭 이식하면 남의 거를 이식하면 혹시라도 면역 반응이,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그걸 지금 갑자기 질문을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모낭에서 남의 거를 하지는 내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보통 자기 거 하죠. 뒤에 서서 이렇게 하잖아요. 남의 거 하는 건 저희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이게 상상을 해보게 되면 거부가 없다는 전제로 가면 기본적으로 모낭 자체를 했으니까 노란색이 나올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혹시라도 이게 같이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어떤 변화로 멜라닌 스트럭션도 많이 올라가면 되니까 그건 퀘스천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쉽지 않습니다. 카레를 많이 먹으면 노랗게 우유 많이 먹으면 피부 하얘지죠? 네. 많이 드세요.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저 생물 하시는 분들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는 두 개가 있어서 어디서 소리 들리는지 소리가 딱 들리지 않습니까? 방향 잡잖아요. 눈도 이게 입체적으로 두 개가 딱 있으니까 거리 감지하는데 유리하잖아요. 콧구멍은 왜 두 개입니까? 입은 하나인데 콧구멍 두 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냄새 맡는데. 코파일 때 숨 막히지 말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우주먼지. 아니, 제가 볼 때 30점 되는 것 같은데. 이게요? 만점이. 아, 두 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 이렇게 누워 주무시다가 한쪽 코 막혔을 때 어떠세요? 아니 콧구멍이 아예 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안 막힐 거 아니에요. 아니 콧구멍이 세 개는 왜 없어요? 왜 두 개냐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가 숨 쉴 때 제가 알기로는 매번 이게 두 고문이 있지만 이게 다를 거예요. 압력이. 근데 번갈아서 힘이 달라져요. 그리고 일단 한쪽이 어떤 기능 이상이 와도 한쪽이 작동할 수 있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능상 알고 있어요. 안 되는데 설명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 콧구멍이 너무 커버리면 사실 필터링하는 기능이, 우리 코털이 빽빽하게 나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먼지들도 걸리고 코딱지도 생기고 하는 게 필터링을 하기 위한 건데, 필터링도 되면서 공기도 되는 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좀 숨이 딸릴 것 같은데. 네 개 어때요? 뭐라고요? 네 개가 있어. 네 개에서 다 필터링 해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자연이 보면 두 개로 할 수 있으면 굳이 더 늘리진 않죠. 두 개로 할 수 있는데 네 개까지. 아, 두 개로 가능하면 굳이 세 개, 네 개 늘리진 않더라. 근데 물고기는 그 옆줄이라는 걸로 후각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옆줄은 왼쪽, 오른쪽 양쪽에 있을 테니까 물고기는 방향을 알겠네요. 아, 냄새 나오는. 근데 초파리도 그래요. 초파리도 더듬이가 왼쪽 더듬이, 오른쪽 더듬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방향 감각을? 어디서 나오는 냄새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콧구멍이 있는 이유가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방향을 알기에는 조금 사실은 효율적이진 않죠. 이게 가능할까? 거의 뭐 이게 붙어 있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방향을? 왼쪽 콧구멍이랑 오른쪽 콧구멍의 차이를
소리를 뇌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귀로 왼쪽에서 소리가 오는지 오른쪽에서 소리가 오는지를 인식하잖아요. 그게 사실 아주 짧은 시간 차이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 사실 소리가 1초에 340m인데 요만큼 가는데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시간 차이가. 근데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근데 후각 냄새는 더 느리게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어쩌면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개를 굽고 여기서 고개를 굽고 눈 감고 있으면 알잖아요. 소리 안 듣고 다. 어디서 냄새가 네. 오는지 여기 맛집 있는 것 같은데 할 때 그 방향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뭔가 눈 감고 이렇게 코가 저절로 따라가죠. 네. 그 방향이. 근데 그거 방향 만약에 그게 방향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두 개가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좀 콧구멍이 멀면 멀수록 더 좋긴 하겠군요. 방향을 탐지하는 데. 그러네요. 콧구멍에 시차네요. 근데 맛집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는 사실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파악하지 않을까요, 그죠?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어느 쪽에서 더 난다고 하는 게 먼저 컴퓨테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이쪽이 강하네 이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콧구멍 두 개가 방향보다는 냄새 자체 그 방향 자체를 냄새 이렇게 흘러오는 방향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흘러오는 방향에서 냄새 분자들이 좀 더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쪽에서 흘러온다고 하면 이쪽 콧구멍이 어때서 먼저 자극될 거고 이쪽에서 온다고 하면 여기가 먼저 자극될 테니까 시간차를 그럴 수도 분명히 있죠.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분자들은 더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훨씬 느리죠. 확산 속도가 꽤 근데 느려요. 아마 한쪽을 막고 실험을 해도 방향은 우리가 일단 한번 한번 한쪽을 막고 해보고, 실험을 방향을 알 해보면 수 있는. 과연 눈 감고 한쪽을 막고선 근데 그냥 제가 잘 몰라가지고 소리는 일관된 방향으로 전파가 되는데 냄새 입자는 약간 무작위하게 돌아오는 운동으로. 네.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게 냄새 분자 하나하나의 어떤 운동을 인식한다기보다는 농도를 인식할 거예요. 파퓰레이션으로 집단적으로 이쪽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처음에 농도가 여기가 높았다가 조금 지나면 여기는 낮고 이게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아질 상황이 있을 테니까 시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고개를 돌렸을 때 어느 쪽으로 돌렸을 때 더 활성이 강해지는지를 따라서 방향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럼 두 하나만 가지- 있어도 돼요. 그 두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렸을 때 더 후각이 자극이 되면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로 돌렸을 때 더 자극이 되면 여기서 오는 거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해볼 수 같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실험을 사람의 해볼 수 있을 고개를 것 같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렇죠. 이 정도는 누가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또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건 아니었어요. 예. 그냥 콧구멍 왜 두 개인가. 항상 예상치 못한 오프닝 질문이 제일 당황스럽고 어쩌면 더 재밌기도 해요. 만약에 상자에 새가 이렇게 있으면 새가 날면 새 무게가 플러스 돼요? 날고 있어도 중간에 드론 띄우는 거랑 똑같죠? 상자 무게 플러스 그 안에 공기 무게 플러스 드론 무게 중간에 떠 있어도 드론이 한 3층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자 안에 드론이 3개가 있는데 수직으로 떠 있어요. 드론의 무게를 더해야 되는 거는 드론이 어차피 공기를 미니까 밀어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드론은 밑에 있는 드론한테 공기를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는 사실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위에 있는 드론이 아래로 공기를 밀어내면 두 번째 드론의 위 부분에 작용하는 공기의 양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더 큰 힘을 그 양력을 만들어야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밀어내는 공기를 나는 또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면 더 센 바람 밑으로 내보내고. 그러면 그 압력이 또 밑으로 전달되니까 어쨌든 새 드론이 층층이 떠 있어도 닫혀 있는 상자 전체의 무게는 그때도 똑같죠.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옆으로 있든 이렇게 있어도. 이거는 완전히 밀폐된 공기가 외부에서 안 들어온다면. 그럴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너무 이런 거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틀린 거 많거든요. 다 믿지 마시고 제가 이 결론을 어떤 방식으로 추론하는지만 보시면 좋아요. 근데 추론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디스클레이머를 저희가 항상 앞에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믿지 마세요라. 의심하세요. 이게 과학자로 살다 보면 재미있는 게 과학자들은 다 과학은 의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분들은 과학자가 하는 얘기라는 걸 너무 믿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과학자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과학자를 또 의심해라 이거죠. 그런데 과학자가 사용하는 방법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내용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밀폐된 공간에 그 박스 안에 드론이 떠 있으면 이게 이제 밑으로 누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가 주사기에 눌렀을 때 힘이 가해지는 거나 비슷하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은 그 주사위 끝을 막고 이쪽을 밀면 어쨌든 그 압력은 왼쪽에 끝까지 전달되잖아요. 공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뚜껑을 열면 좀 달라지나요, 결과가?
지금 뚜껑 열리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아까 추론한 그 원리대로라면 제가 아까 그 질문 하고 싶었는데 그 원리대로면 뚜껑을 열면은 그게 다 빠져나가니까. 깨지는가 빠져나갈 테니까.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 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에 들어있는 유체의 점성이나 밀도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가 같을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공기의 질량까지 생각을 물을 하면 넣어서 그러니까 했을 만약에- 때랑 그러니까 만약에 물속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두고 거기 바닥에 뭐 잠수함이 있었는데 얘가 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수함의 높이에 상관없이 물을 담았을 때는 질량이 크게 안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옅은 공기가 들어있는 박스에서 똑같이 드론으로 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그냥 비어있는 박스보다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드론 질량이 온전하게 전달될지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뚜껑이 없는 상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드론의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 상자 바깥으로 공기가 유출되는 상황이 아닐 정도로 깊은 박스고 윗면만 없다면 저는 물속에 들어있는 잠수함이나 공기 중에 떠있는 드론이나 다를 건 없어 보여요. 이거 물고기를 실험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어항 안에 물고기를 넣을 때 전체 수조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금방 어렵지 않겠다. 어항의 물고기.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더 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도 다를 게 없다고요. 이게 점성하고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공기가 어쨌든 어디로 갈 데는 없잖아요. 그러게요. 아, 이게 물고기를 넣으면 어쨌든 무게가 증가하는 게 물고기 자체가 저울을 누르는 건 아니고 물고기가 물을 누르는 게 전달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참 과학은 참 신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울 깨끗하게 비워놓고 바람을 후 불면 예. 저울 수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순수하게 공기 분자의 존재로 인한 그 질량 말고 바람을 불어서 흐름을 가하게 되면 속도도 에너지로 전달될 테니까 수치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속도의 바람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네네네. 안 달라져요. 그래요? 어쨌든 이거 밀폐된 시스템으로 보면 이 안에 공기가 담겨 있고 그 안에 프로펠러가 바람을 불든 말든 어쨌든 전체는 밀폐된 시스템 안에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밀폐되지 않았다면은 모를까. 그래서 저는 바람의 속도하고 상관없어요. 제 생각에도 이게 우리가 속도, 속력을 막 혼동해 쓰는데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이렇게 세게 불어주면은 더 올라가지 않나요? 무게가 이것도. MC와 패널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이제. 아니, 이거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민감한 저울 위에 그 어떤 용기를 두고 위에서 제가 후 하고 바람을 불면 저울이 내려갈 거는 맞는데요. 제가 만약에 용기 안에 들어가서 분다고 하면 변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드론은 들어가서 부는 바람이니까. 네. 그건 또 질문. 근데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을 눌러서 저울이 무거워지는 거면 물고기가 위에 떠 있는 거랑 밑에 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생각했을 때 드론이 박스가 닫힌 밀폐된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드론이 밑에 있는 거랑 중간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물 반쯤 머리 내밀고 있어 물고기가. 반이 이렇게 그냥 깊이 물은 다 잠겨 있긴 한데 저울 가까이 있을 때나 위에 있을 때나 그건 차이 없어야 되지 않아요? 차이는 없어야 된다는 거는 직관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이렇게 물고기가 누르는 물의 양이 달라지는 건 상관이 없으려나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예. 그냥 그대로 힘은 그대로 전달되는 예, 거니까. 예. 물의 깊이에 따라서 압력은 변하겠지만 물고기가 느끼는 주변의 수압은 변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밀폐된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험해서 알려주시면 그럼 혹시 저 밀폐된 상자 안에서 종이를 이렇게 놓고 걔를 태워요. 그럼 이제 후루룩 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얘는 가벼워지잖아요. 타고 나면. 그 유명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라보아제가 한 실험인데요. 어떻게 돼요? 그럼 무게는? 그래서 밀폐된 곳에서 연소를 시키면 물론 이 종이의 질량은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지만 이게 탄다는 게 주변의 산소와 종이가 갖고 있는 C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 기체 전체 무게까지 더하면 똑같다. 아, 똑같아요? 질량 보존의 질량 법칙이- 보존의 질량 법칙. 그 라보아제가 맞죠? 네. 아, 그래 똑같아져요, 이거는. 우리 진도 안 나가요? 이게 진도예요. 네, 말씀하세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무게가 달라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화학 반응의 전후에도 에너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그럼 일정 부분의 질량 차이로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긴 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kg를 먹어요. 막힌 곳에 앉아서 1kg를 먹고 뭐 땀도 흘리고 뭐 호흡도 내뱉고 뭐 응가도 하겠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숨 쉬는 것, 뭐 증발한 수분 같은 것까지 다 넣어서 재면 아, 그래요? 아니, 전 한참 먹었는데도 몸무게 거의 안 늘어갔고. 저는 늘던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쪼개지는 것 혹은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그 무게를 좀 변화시키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렇진 않은 모양이군요. 그 화학적인 반응이 작용하는 거는 기껏해야 원자의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만 관여하는 거라서 그 질량 차이가 만들어질 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세하게 재면은 에너지 값이 달라지면 사실은 달라지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하면은 핵 분열은 핵 융합이 아니면 물질이 그러니까 E는 MC 스퀘어 통해서 전환되는 거면 뭐의 M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질량의 차이. 근데 그럼 결국은 입자가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입자가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질량이 합하고 어떤 입자들이 가까이 있을 때 질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건 핵에서만 거의 일어나는 반응이어서 화학 반응에서는 그 질량 차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핵에서만 일어나는 거면 어쨌든 뭔가 쿼크들이 이런 어떤 게 거, 없어지고 예, 이런 예, 거죠. 예. 예. 자, 네, 진도 빼셔야 되네요. 이 참 재밌는 쿼크가 질문.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그게 우리가 바깥에서 한 덩어리를 보면 질량의 차이로 그 쌍 소멸 같은 경우는 질량이 아예 다 사라져가지고 에너지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반물질, 물질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근데 그 물리학자들은 요즘은 에너지하고 질량을 굳이 나누려고 하지 예,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질량의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건 빛이 만들어지면서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지 똑같은 에너지의 값이 질량의 형태냐 아니면 전자기파의 형태냐로 바뀔 뿐이죠. 질량이라는 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에너지 중에서 편의상 다 에너지밖에 없는데 세상에는. 예, 그래서 요즘은 다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전자 질량이 뭐냐 그러면은 에너지로 얘기해요. 0.5 MeV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에너지로 얘기해요. 다 에너지 파네. 아니 제 몸도 여러 원자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자가 만약에 제 몸인 원자도 핵분열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와 방금 지금 핵분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와 사운드로 한 5개 정도 분열한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에너지냐면 히로시마에서 터졌던 원자폭탄에서 순수한 에너지로 바뀐 질량의 차이가 제가 기억하기에 1g 정도예요. 에? 1g. 1g이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히로시마 그 폭발력을 가져왔다고요? 제가 83kg 되거든요. 지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사라지게 되면. 초사이언이니. 지구에 이제 운석이 충돌할 위기가 있으면 이제 제가 막아내는 거예요. 핵분열로. 저희가 저번에 한번 상자 안에 들어온 얘기, 뭐 이런 얘기 좀 하면서 무게 이제 한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상자가 예를 들어 높이 한 100m쯤 돼요. 드론이 처음에 날아갈 땐 당연히 무게가 느껴지겠죠? 한 100m쯤 위에 있어도 그 무게가 그대로 이어집니까? 밀폐된 상자인 건가요? 밀폐된 상자. 그냥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자만 나오면 자신이 없어지죠. 밀폐됐다고 하면 네. 그 안에서 드론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거든요. 아 그래요? 날지 않든 날든 전체 질량이 무게가 변할 일은 없어요. 드론을 드는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서 무게를 주는 걸 거 아니에요? 공기를 밑으로 내리면서. 재밌는 얘기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드론의 날개가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고 만약에 드론의 높이가 낮다면 그게 전달돼서 그 얘기인데 이게 너무 높다면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네. 그 얘기인 거죠. 네. 어쨌든 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에 한 표 걸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이 우주먼지님. 보실래요? 좀 헷갈리는 게 근데 100m 정도면 밀도차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겠죠? 아 높이에 따른 밀도차 그런 거. 아이 설마 그런 건 없다고 치고. 없다고 치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다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그때 뭔가 직관하고 그렇죠 뭔가 이상하고 어긋나가지고 저 좀 헷갈리네요. 저는 그냥 혼자 상상할 때는 100m쯤 올라가면 상자 위로 그러면 영향을 그 바로 밑에 있는 애들한테야 주겠지만 걔네들이 과연 밑에도 무게를 줄 정도의 영향이 되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있습니다. 이대한 교수님은 저랑 같은 편이시죠? 아닌데요. 아 이렇게 또 배신하시네. 아, 그럼 요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상자가 되게 가벼워요. 또 상자예요? 네. 드론은 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상자 안에 있습니다. 드론 띄워요. 드론이 혹시 상자를 들 수는 없죠? 예. 아무리 성능 좋아도. 위 뚜껑에 드론이 부딪혀서 그렇죠. 계속 날갯짓을 한다. 닫혀진 상자인 거죠? 닫혀진 네, 상자. 그러면 안 돼요. 상자를 들으려고 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상자는 충분히 가벼워도. 이런 문제에 물리학자들이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상자와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 그 다음에 드론, 이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정하거든요. 그러면 드론이 하는 역할은 이 시스템 내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바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이 닫혀진 상자 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전체의 질량 중심이 변하는 위아래로 변할 수 있는 아무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잠깐도 못 떠요? 네. 올라가는 속도 때문에라도 한 번 부딪힐 땐 좀 살짝 뜰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 운동량 보존 뭐 생각하면 잠깐 뜨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드론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방 안에 제가 있다가 휙 몸을 위로 밀어서 천장에 부딪힌다라는 생각을 해도 똑같잖아요. 그때 전체 방이 움직일까?
제가 밑을 미는 그건 이게 뭐 우주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밀고 올라갈 수 있죠. 잠깐. 그러면 그러면 네. 되네. 네. 그러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 건 어렵겠지만 잠깐. 퉁 건드렸을 때 잠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그 속도로 떨어지는 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주 공간의 방 안에 저 혼자만 있다면 제가 아무리 밑을 밀어서 위로 점프를 한다고 해서 결국엔 전체의 질량 중심이 변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상자가 땅 바닥에 가만히 있고 그 안에서 제가 처음에 제 몸의 속도를 위 방향으로 만들어낼 때 다리로 바닥을 밀 때 그때는 분명히 상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땅에 붙어 있어서 그러면 상자와 제 몸 전체의 운동량이 이쪽 방향을 갖죠. 부딪힌 다음에 그러면은 잠깐 움찔 정도 상자는 움직일 수 있네요.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럼 이게 우주 공간에서 대신 이제 상자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드론이 있어요. 가운데 있다고 치고 얘를 작동을 시켜요. 그럼 얘는 이제 움직이겠죠. 그때 상자가 내려가요. 우주 공간에서는. 상자는 내려가요? 그래야지 전체 질량 중심이 원래 위치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주 공간에선 상자 안에 제가 발을 딛고 발로 바닥을 밀면 저는 올라가고 상자는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 공간에 만약에 있다 치면 드론은 바람을 밑으로 내리면서 상자는 내려가고 대신 드론은 올라가서 위에 부딪히면서 전체 상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죠. 전체 질량 중심점의 위치가 안 변하는. 그렇죠. 지구에서는 움찔하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또 댓글이 많아요. 어려워. 댓글에 아이씨 멍게 이 교수 이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꾸 불안해. 잘못된 얘기 할까봐.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추론하는 과정만 그쵸, 보시면 너무 믿지 마셔라. 조심하시라. 물집이 자기는 좀 많이 생기는데 이거 목마를 때 뭐 마셔도 되냐고. 물집이니까 이게 쪽쪽 빨아도 되냐고. 균에 나오는 그 어느 거기처럼 눈물. 이거 그냥 물이에요? 아니죠. 이거 물집은 우리 왜 혈액 있잖아요. 혈액. 이게 지금 미숫가루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미숫가루 가라앉았잖아요. 방학인데 다 가라앉을 거거든요. 미숫가루는 가라앉잖아요. 이거는 섞여 있는 거잖아요. 입자가 녹은 게 아니죠. 설탕은 물에 녹아 있죠. 그러니까 다 가라앉으면 설탕물 위에 있고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가 딱 이런 거거든요. 가라앉는 게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물, 설탕물이 혈장. 그래서 물집에 있는 그거는 혈장. 혈장이에요? 혈장. 우리 가끔 보면 우리 헌혈할 때 보면 전혈 뽑아서 그렇죠. 전혈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 갖고 분리해서. 뭐 원심 분리기로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맑아 보이고 물처럼 보이지만 그건 혈장이군요. 막 먹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겠네요. 드시겠다면 뭐 짭짤하겠다.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집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